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 퀄리파잉 랩 베스트 10 중에 하나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번 폴랩은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 경기만큼은 칭찬에 맞지 않아야 할 맥라렌이 우승했어야 되는 경기에 시즌 초반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파란색 물감을 쏟아버렸습니다. 여기는 파파야 오렌지 캔버스인데 파란 물감을 쏟아버렸어요. 4년 연속 일본 그랑프리 우승, 베르스타펜의 이미지와 함께 안토넬리로 넘어옵니다. 최연소 랩 리드, 최연소 패스티스트 랩, 거기에 6년 만에 스즈카에서 랩 레코드 경신, 데뷔 후 3경기 모두 포인트 피니시를 했던 전 드라이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르스타펜의 최연소 랩 리더 기록을 깼습니다. 단 4일 차이에요. 영기스트 에버 F1 레이스 리더, 그리고 뉴 레이스 랩 레코드 1분 30초 965를 안토넬리가 갱신을 했습니다. 데뷔 후 3경기 포인트 피니시, 전에 누가 있냐? 해밀턴이죠. 일본 그랑프리, 이번 F1 2025 일본 그랑프리는 츠노다 이펙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에 쿠팡 플레이 진세민 아나운서와 함께 스태프들이 이제 갔잖아요. 그분들이 차로 이동하는데 평소보다 정확히 3배, 매일매일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3배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십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지난해 갔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왕복을 했는데 3배. 차를 안 타고 갈 수는 없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츠노다 이펙트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F1에 좀 직접적인 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퀄리파잉 세션 중간에 진세민 아나운서의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거기 지금 정신없는 분위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번밖에, 사실은 몇 번 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밖에, Q2 끝나고 Q3 사이였죠. 그래도 사실은 그 뒤에 만약에 드라이버가 지나가고 이러면 그런 것까지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드라이버가 없었대요. 안타깝게도. 이게 끝나고 원래 이제 지나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하필 없어서 저희가 그 라이브 거의 현장 갔으면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저도 그렇기는 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거였고요. 자, 어쨌든 츠노다 이펙트로 시작했습니다. 츠노다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샤를 르클레의 150번째 커리어 레이스가 됐습니다. 150번째 레이스가 됐고요. 자, 프랙티스 1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몇 개 짚고 가겠습니다. 날씨, 기온 조금 높지 않은 편이었고요. 이게 옛날에 가을에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죠. 항상 트랙 온도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트랙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무난한, 프랙티스하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게 언제 가서 문제가 되냐면 레이스에 가서 갑자기 트랙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상황이 급변을 하게 되죠. 이때는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 히라카와 류의 출전이었는데 굉장히 이른 시점이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레인 그랑프리 프랙티스 1에도 영드라이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영드라이버를 2번씩, 그러니까 모든 F1 드라이버들이 1년 내내 자신의 시트를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프랙티스 1에는 22번밖에 못 나와요. 2번은 자리를 내주게 되고요. 특히 그 프랙티스 1 중에 6번은 스프린트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8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 영드라이버에게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히라카와류는 이거 찍고선 하스 리저브로 갔죠.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잭두한이 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불러왔죠. 왜냐하면 시즌 초반에 스즈카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잭두한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천천히 달리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히라카와 류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경험 부족에서 나온 문제를 잭두한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F1은 그렇게 안 굴러가지만 어쨌든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리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히라카와 류는 안 나왔습니다. 맞아. 히라카와 류는 잘 달렸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잭두한은 안 나오고 히라카와 류는 잘 달렸죠. 그래서 기록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그렇다 그래서 피에르 가슬리보다 히라카와 류가 잘하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니죠. 글로리 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프랙티스 1을 뛰어보고 여러 드라이버들이 이런저런 이슈들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은 랩 타임이 빨라졌고 타이어 부담이 적어졌다라는 건 모두가 확인을 했어요. 모두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부담이 적구나. 그래서 이제 탑 10들의 기록은 어떤가? 이미 지난해 기록보다는 1초 이상 빠른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맥라렌, 노리스의 기록이 엄청났고요. 러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츠노다가 잘해준 게 눈에 띄죠. 베르스타펜과 1초 차인데 이때 베르스타펜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노리스도 사실은 마지막 코너라든지 이런 저속 코너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었고 의외로 이때는 에스턴 마틴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모두 다 아시다시피 프랙티스 2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프랙티스 2 이걸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무려 4번의 레드 플래기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환장하는 일이었죠. 한 번은 이제 알론소가 그래블에 빠진 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역시 스즈카 어렵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2번 불난 것까지. 일단 이 잭 두안의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정말 큰 사고였고요. 드라이버가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부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더 이상한 사고기는 했어요. 다음은 이제 화재죠. 잔디밭에 불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화재 대비를 했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런 문제 생긴 다음에 대대적인 대비를 했다. 그러나 이제 토요일에 또 불이 났죠. 그래서 잭 두안의 사고 때문에 알핀, 유난히 야근의 느낌이 나게. 사실 좀 이게 약간 오버긴 한데 이 사진이 진짜로 그 암흑 속에서 알핀 스태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근데 느낌은 좋다. 어쨌든 정말 야근을 하는 그 느낌 그대로가 됐습니다. 자, 프랙티스 2에서는 그래서 잭 두안이 플라잉 랩을 한 번 달렸죠. 어떤 타이어로? 하드였습니다. 하드였어요, 심지어. 그리고 플라잉 랩을 한 랩 달리고 쿨다운을 하고 두 번째 플라잉 랩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4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 4번이나 레드 플래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 페르난도 알론소, 츠노다 유키, 랜스 스트롤까지가 모두 소프트 타이어로 랩타임 기록을 못했습니다.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알론소도 일찌감치 멈춰섰기 때문에 5랩밖에 못 달렸고요. 아무 문제 없었던 드라이버들 중에 제일 많이 달린 게 14랩. 여기 해밀턴과 르클레, 페라리 드라이버들이 14랩 찍은 건데 이거는 처음에 셋업을 위한 주행들 한 대여섯 랩 달리고 그 다음에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3랩이나 5랩 정도 달리고 그럼 한 10랩 가는데 들락날락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뭐 한 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 드라이버들의 기록은 그래서 기록 순위가 큰 의미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작성된 기록이 상당히 좋았다. 여기 보니까 리암 로슨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없었더라도 탑10에 들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탑10에 들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게 기대를 할 만한 모습이었고 몸에 맞는 차를 타면 느린 드라이버가 아니라는 거. 지금 리암 로스는 이 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즌 테스팅을 안 해봤잖아요. 게다가 현재의 레드불과는 굉장히 성향이 다른 차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타보고 리암 로슨이 굉장히 적응이 빨리 다 된 건 아니고요. 다 되려면 아마 상반기는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레이싱 불스가 조금 스타일에 맞거나 뭐 몸에 맞는 차라고 하더라도 반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 적응하려면. 빨라야 반년입니다. 1년 정도가 되면 적응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반년 정도는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한두 경기 보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적응을 했냐 안 했냐는. 하지만 일단 스타트가 좋다. 그 츠노다는 이거는 못한 게 아니다. 소프트를 안 달렸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프랙티스 2까지 하고 나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중요한 걸 가져온 팀들이 몇몇 있는데 일단 플로어 업데이트, 플로어를 새 걸 가져온 팀이 하스와 자우버가 있었습니다. 플로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우버 드라이버들과 하스가 별로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콘은 이때 굉장히 편안하고 이 느낌이 좋다라고 리포팅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베어머니 그렇게 리포팅을 했고 오콘은 금요일에 그 플로어를 안 썼어요. 일단 금요일에는 교차 테스트를 위해서 베어머니 썼고 토요일에 이걸 둘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콘에게는 잘 안 맞았어요. 이제 그게 이후에 셋업을 완전히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게 되는 원인이 됐고요. 자우버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좀 있는 수준의 기록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레드불이 이번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몇 가지의 업그레이드, 특히 엔진 커버를 중심으로 해서는 레이스카 성능에 좀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그거에 적응을 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안 그래도 지금 몰기 힘든 상황에 이 업그레이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그러는데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셋업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츠노다는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미디엄으로 달릴 때 느린 기록이 아니었고,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탑10 기록을 비교해보면 역시 맥클라렌, 이번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소신 발언, 원투 피니시를 했어야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맥라렌은 원투 피니시를 했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잡아야 되는 경기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기는 잡아야 된다. 챔피언이 되려면. 그런데 맥클라렌은 자신들이 잡아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를 놓쳤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경기 바레인은 맥클라렌이 잡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다음부터 몇 경기는 몰라요. 네, 이 다음 바레인 그랑프리까지는 맥클라렌 겁니다. 맥클라렌이 가져가야 돼요. 못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 한번 빗나갔죠. 그래서 굉장히 큰일이다 라는 거고요. 레이싱 불스 나쁘지 않은 차를 보여줬는데 역시 일본에는 오해 없으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레드불이 사용했던 파츠들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전체적인 레이스카의 개발 방향을 지난해 레드불이 했던 거에 개발 방향에 좀 맞춰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해 레드불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 차의 성능이 그대로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더 빠릅니다. 네, 작년에 레드불보다 지금의 레이싱 불스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상태라는 것이 특히 일본에는 굉장히 잘 맞는 차라는 것이 보여졌고요. 자,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뭐 별개의 문제고 프랙티스 2는 기록 순위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여기서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잭 두안의 사고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잭 두안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건 제 중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키 미스테이크죠. 그러니까 잭 두안 잘못이에요. 잭 두안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자세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해외 언론에서 이제 먼저 뭐가 터졌냐면 이제 중계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지면으로 나오는 곳에서 잭 두안이 DRS를 열고 달리려고 하는 치기를 부리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루키인데 정말 무책임한 놈 하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거 올리버 옥스가 인터뷰를 그 팀 수석이 인터뷰를 하면서 DRS를 닫는데 실패했다. 네. 매뉴얼리 클로즈드 DRS를 페일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 잭 두안이 사고가 날 때의 장면이 이겁니다. 사고가 날 때, 이겁니다. 이거. 53분 03초 하면서 이게 사고가 날 때고 이게 첫 번째 랩이에요. 잭 두안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이거를 볼 때 비슷하게 반응을 했어요. 비슷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이 작업을 한 건데 이 GPS 수치가 나오는 거는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 GPS 데이터로 나온 것들은 약간 텔레메트리랑 진짜 다를 수 있어요. 잭 두안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DRS를 끄는 걸 선호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DRS를 끄는 방법을 선호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DRS가 꺼지고 버튼을 눌러도 DRS가 꺼집니다. 그런데 많은 드라이버들이 DRS를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경우가 많은 일본 스즈카의 1번 코너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이라 그랬죠?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DRS는 이걸 제가 안영진 캐스터도 이거를 모르신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DRS 존은 끝이 없어요. 자동으로 때가 되면 꺼진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동으로 꺼진다라는 건 없어요. 자동으로 닫힌다는 게 없어요. 이거를 모르셨대요. 안영진 캐스터도. 모를 수 있죠. 사실 저는 다 아는 줄 알고 얘기를 안 한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끄죠. 브레이크를 밟거나 DRS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거나.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셨나요? 지금 1493명 중에 147명의 좋아요가 눌려져 있는데 좋아요를 2번 누르면 취소가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한 번만 누르셔야 되고요. 홀수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킹 존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쳐요. 근데 브레이킹 존이면 당연히 다치잖아요.
자, 문제는 그런 브레이킹 존이 있는 곳에 보통 DRS를 배치합니다만 이 일본 스즈카의 특성상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조금 완벽한 속도가 안 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와 디스가 같이 켜있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디스 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DRS를 끄는 식이 제법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언제 이거를 확실히 눌러서 끄냐 하면은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같은 때. 왜냐하면 속도가 더 빨라서 그 속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속도가 얼마예요? 시속 329, 328에서 끄냐 마냐 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330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0이 넘어가서 뭐 335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할 때는. 그런 거는 미리 DRS를 닫아가지고 자세를 잡고 뒤쪽 그립이 확보가 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코너를 돌면서 브레이크. 도는 거를 이제 에이펙스로 향하면서 브레이킹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중이 중간에 한번 출렁거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DRS 버튼 눌러서 끄랬더라 하고선 그냥 끄면 이거는 적응이 안 돼 있는 드라이버는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끄는 것이 충분히 쓰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때 담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 다쳤어요. 안타깝게도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쳤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끄는 걸 바로 전 플라잉 랩에 했었고 다쳤어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여기는 안 다쳤어요. 그게 담력을 아주 살짝 주는 게 맞아요. 아주 살짝 주는 게 맞는데 너무 살짝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살짝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살짝 준 거죠. 자, 그래서 잭 또한이 이거는 루키 미스테이크네요.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밟았다는 느낌만 주고 힘이 안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네, 힘이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이게 아주 살짝 힘이 들어왔는데 작동을 이게 브레이크 밟았다 하고선 작동해도 그것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돌아가서 브레이크를 아주 살짝 밟아야 되는데 그걸 전 랩엔 잘했는데 이번에 너무 살짝 밟아가지고 이거야말로 루키 미스테이크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고 본인도 다치고 팀원들 개고생시키고 차박살내고 몹쓸 짓을 한 셈이 됐지만 자,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 해서 안 되는 짓이다. 여러분이 옆에서 알고 있어요. 팀원이에요. 팀 수석이에요. 아니면 엔지니어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겠죠, 애초에. 그런데 잭 또한은 스즈카를 모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과 함께 시뮬레이터 훈련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레이스 엔지니어 포함해가지고 방법을 다 찾아서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훈련한 대로 한 겁니다. 잭 또한은. 그러니까 그걸 눌러서 껐어야지라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 전 랩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전 랩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레이스 엔지니어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다들. 아, 설마. 이게 첫 랩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럼 다음에 쿨다운 랩 할 때 팀 라디오 해가지고 야, 너 뭐하냐? 버튼 눌러서 할 거야지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이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팀메이트 가슬리는 그럼 어떻게 했냐? 팀메이트 가슬리가 이거 비슷한 타이밍의 모습입니다. DRS를 먼저 버튼으로 껐죠. 버튼으로 껐습니다. 보시면 비슷한 속도에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뭔 차이가 있냐면은 DRS를 버튼으로 끄는 가슬리는 더 빨랐어요. 이게 330, 오늘도 또 이 얘기가 채팅창에 나오고 말았는데요. 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나라의 그 스트리밍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프레임도 끊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송신을 할 땐. 그런데 그 유튜브 서버에서 미쿡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뭐 딴 걸로 하거나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갈 때는 끊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채팅창에다가 뭐 계속 도배를 하셔도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한국 유튜브 다른 스트리밍 볼 때 끊기면 바로 VPN 키고 봅니다. VPN 키면 안 끊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가슬리는 했는데 이게 보시면 빠르잖아요. 시속 33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끄는 드라이버도 시속 330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해요. 이제 버튼으로 꺼요. 브레이크로 밟던 드라이버도.
그래서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이게 만약에 소프트나 미디엄이었으면 잭두한도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 미리 이렇게 하고선 좀 달려서 속도를 이 328 요 정도에 맞추고선 코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괜찮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슬리가 이 잭두아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별로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DRS만 끄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130R이라든지 이런 고속 코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버에겐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브레이크로 한번 그립을 프론트에다가 줘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론트 그립 확보를 하고 하중을 앞쪽으로 살짝 넘겨놓은 다음에 코너 돌기,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너무 앞쪽으로만 쏠리면, 너무 뒤쪽으로 쏠리면 이게 턴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감각을 익혔을 거예요. 그런데 가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알고 있겠죠.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루키니까 정말 이 케어를 잘 해줬어야 됩니다. 차 박살내지 않으려면. 그러나 그런 거 없었고요. P1에도 안 뛰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 해밀턴은 어떻게 했을까? 요게 요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해밀턴이 이 비슷한 타이밍에 하드 타이어로 초반에 달렸을 때 해밀턴이 브레이크 밟아서 끕니다. 이 잭두한과 비슷한 타이밍이에요. 좀 전에 한 3분 전에 달릴 때 해밀턴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껐어요. 자, 근데 이게 해밀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드라이버들이 저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또 왜 가져갔냐? 소프트로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이제 세션 후반이죠. 16분 남았을 때, 이때 달릴 땐 버튼으로 미리 껐어요. 보시면 여기 330일 넘어갔죠. 이땐 버튼으로 끕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엔지니어들과 팀에서 드라이버를 챙겨줘야죠. 이거. 네. 그 스즈카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하지만 잭두한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제가 무모한 짓을 했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비난하면 좀 곤란하겠다. 루키 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걸 빨리 안 고치면 큰일이겠다. 요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쟤는 루키가 무모하게 저런 시도를 했다라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경험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프랙티스 3 관중이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재밌어서, 여러분 우리 방송 재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히 뭐 누굴 비난하는 메시지는 아니고요. 재밌자고 가져왔습니다. 자, 잔디가 불로 가득하다. 정말 불로 가득한 것 같다 하니까 must be the fire. 재밌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어요. 이번 경기는 정말 안타까운데 프랙티스 3에 또 불이 나가지고, 정말 그때는 저도 약간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안 했나? 밤에?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프랙티스 3 끝나고 퀄리파잉 가기 전에도 또 했죠. 어쨌든 프랙티스 3를 갔는데 셋업을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도박적인 시도를 한 팀이 많았습니다. 도박적인 시도라는 표현을 쓰는 건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 안 돼서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스 같은 경우에는 올리버 베어먼은 에스테반 오콘이 극단적으로 다른 셋업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올리버 베어먼은 포인트, 오콘은 포인트 근처도 못 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하위권 경쟁을 했죠. 레이스 후반에 좀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만 했어요, 오콘은. 자, 그 다음 변화를 준 팀이 거기만 있었냐? 아니죠. 에스턴 마틴도 금요일날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셋업을 바꿨는데 여기는 둘 다 망했어요. 스트롤이 특히 망했지만 알론소도 안 좋았던 건 매한가지였고, 여기가 미디엄 기록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로도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의 방향을 바꿨을 때 어떻게 꼼짝도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셋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선. 자, 그리고 여러 드라이버들이 셋업을 조정한 것 중에는 뭐 페라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금요일날 발견한 게 있어서 뭔가 조정한 게 있다라고 르클레가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르클레의 스피드가 상당히 많이 빨라지긴 했죠. 맥클라렌과는 넘어설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프랙티스 3까지도 여러 가지 불안함, 특히 방향 전환이 안 되는, 오버서면은 차라리 나올 수 있는데 언더스티어가 심하면서 턴인이 안 되는, 돌아가질 않아 차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을 겪었습니다. 레드불 같은 경우엔 베르스타펜은 상당히 로우 드래그 셋업,
그리고 츠노다 유키는 하이 다운포스 셋업 반대죠. 윙을 바짝 세우고 좀 더 안정적이지만 최고 속도와 높은 속도를 가속을 해가는 데는 높은 속도로 가속을 해나가는 데는 손해인 셋업을 츠노다는 택했고 베르스타펜은 지금 프론트가 안 돌아 죽겠는데 그런 셋업을 할 리가 없죠. 지금 프론트가 안 돈다 하면서 리어윙을 바짝 세웠다. 뭐랄까요? 뭐라 그러냐 이게. 어불성설도 아니고 표리부동도 아니고 뭐지?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네, 1922연도 아니고 하여튼 안 맞는 겁니다. 다 아니다. 다 틀렸다. 적당한 사자성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베르스타펜은 이때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기록에서는 맥라렌과 사실 러셀이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뒤져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0.15초 정도의 갭은 있었던 것 같아요. 러셀과 맥라렌 퀄리파잉 최종 순간을 기준으로요. 그러나 러셀은 그 부분에서 조금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제 진짜 승부는 퀄리파잉에서 해야겠죠. 자, 퀄리파잉을 가기 전에 타이어 상황을 보면 퀄리파잉에 소프트 타이어 5세트를 쏟아낼 드라이버들은 중위권과 뭔가 탈락 위험이 있는 약간 불안불안한 드라이버들일 텐데 안토넬리도 살짝 불안불안했어요. 살짝 불안불안해서 러셀은 4세트인데 안토넬리는 5세트였습니다. 안토넬리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농담처럼 그 시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짝 마음이 쓰이긴 한데요. 학교를 아직 마무리 안 한 거에 진짜 마음이 쓰이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연소 우승 도전은 이제 물 건너간 안토넬리, 적응하느라 힘들었죠. 이번 스즈카에서는. 특히 작년에 올리버 베어먼이랑 같이 연말 슈퍼포뮬러 테스트에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안토넬리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베어먼만 스즈카를 경험을 하고 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잭 또한 같은 경우엔 퀄리파잉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4세트를 남긴 겁니다. 이 친구는 Q3 갈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5세트 안 하고 4세트 했냐가 아니라 이미 트랙 타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잭 또한은. 일단 트랙 적응이나 하자 하면서 프랙티스 3에 소프트 썼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상위권 팀들은 퀄리파잉에서는 소프트를 4세트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Q1부터 보겠습니다. Q1부터 보면은 자우버가 예상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하스에서 올리버 베어먼과 오콘이 큰 차이가 났어요. 지난 중국 그랑프리에서도 보셨겠지만 두 드라이버의 기량 차이가 이렇게 랩 타임이 거의 반올림하면 0.5초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거는 셋업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데이터죠. 스트롤은 그 뒷바람에 허무하게 트랙 밖으로 밀려났고 잭 또한은 적응 안 돼서 떨어질 줄 알고 있었고요. 자우버는 그냥 느리고요. 그런데 그냥 느린 게 많이 느린 건 아니에요. 그 1등과 0.883초 차인데 제가 이거를 농담처럼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15년 일본 그랑프리 퀄리파잉은 어땠는가?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기록을 빼고 봤을 때도 무조건 3, 4초 차이가 나요. 탈락하는 드라이버들은 이게 한 3, 4초 차이가 납니다. 1등이랑. 근데 지금 1초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걸 차가 나쁘다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켄버그와 보톨레토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특히 보톨레토도 후켄버그와 거의 같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보톨레토는 이 친구도 말씀드렸잖아요. 적응은 반년 걸린다. 지금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나중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대되는 보톨레토고요. 자, Q1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츠노다. 이제 주목해서 볼 부분 여기죠. 츠노다는 베르스타펜과 거의 같은 기록을 내줬습니다. 물론 베르스타펜은 헌타이어, 츠노다는 새 타이어지만 어쨌든 거의 같은 기록을 내줬고요. 리암 로스는 턱걸이 했죠. 아슬아슬했습니다. 떨어질 뻔했어요. 후켄버그랑 비슷했습니다만 나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저점이 낮다는 겁니다. 고점이 아니라. 고점 높은 건 언제든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점이 낮아지죠. 적응이 안 됐을 때. 안 좋을 때 그냥 하염없이. 그래서 매 세션 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츠노다는 잘해주고 있었다. 이때까진.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상황. Q2에서 가슬리 아쉽습니다. 사인스 좀 아쉽죠. 사인스도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고 0.053초만 더 빨랐으면 사인스도 같고요. 알론소 이게 우리 차의 성능의 현재다라고 얘기했어요. 11, 12, 13위는 나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문제는 14, 15위죠. 일단 리암 로스는 아직 적응이 덜 된 상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팀메이트 아이작 하자와 단 0.131초.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아이작 하자는 2차 많이 타봤잖아요. 리암 로스는 올해 레이싱 부스 처음 타잖아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츠노다죠. 왜냐하면 Q1까지 잘했거든요. 자, 리암 로슨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츠노다는 왜 저기 있는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츠노다의 설명을 드려보면 타이어 웜업이 되지 않았다. 웜업이 되지 않아서 랩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스즈카는 첫 랩 준비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끝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웜업이 안 되는 이슈가 츠노다한테만 발생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리암 로슨이 못한 게 뭔가요? 그 웜업을 못했죠. 과열되든가 온도가 모자르든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 웜업이 안 돼서 리암 로슨이 퀄리파잉을 망치니까 레이스에서 도박수 뒀다가 그 포인트 못 따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잘린 거예요. 리암 로슨이. 근데 츠노다는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된 것 같았는데 Q2에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츠노다는 이런 적응을 해가는 방법을 리암 로슨보다 못해도 몇 배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레인에서 흥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 이거는 리암 로슨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리암 로슨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고, 츠노다는 리암 로슨보다는 훨씬 잘할 가능성 보여줬으니까 바레인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낮지는 않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바레인에서는 Q3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한 게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죠? 지금 제 채팅창에 그 스패너를 달고 계신 한 분이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셔가지고 few moments later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네요 얘기하니까 잠시 뒤에 분란. 츠노다는 적응했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Q1 끝나고 딱 얘기했는데 Q2에 떨어져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찔렸습니다. 내 얘기 때문인가? 혹시 내가 얘기해서 이런 건가? 이 친구가?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Q3로 가는데 이때 러셀이 맥라렌과의 격차를 보았다. 피아스트리는 좀 아쉬운 주행이 있었고요. 이제 러셀이 내가 열심히 하고 섹터 1을 정말 잘 달리는데 약간 벽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선 러셀이 이 Q3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Q3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노리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행을 했다라면 베르스타펜의 기록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리스를 그 공격적으로 플라잉 랩을 달리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중국 그랑프리에서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리스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빠르지만 약간은 보수적으로 달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코너 18번 코너가 가속을 빨리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속은 빨리 시작하지만 중요한 거는 DRS를 빨리 열 것인가. 내가 흔들림이 있는데 그게 확실히 트랙션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DRS를 여는 것이 맞는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늦게 열긴 했어요. 살짝 늦게 열기는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늦게 열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랩을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해외에서는 그 DRS 늦게 여는 게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베르스타펜이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베르스타펜이 마지막에 정말 브레이크도 늦게 잡으면서 마지막 카시오 트라이앵글과 18번 코너를 잘 빠져나왔고, 그 평소에 고전하던 데서 정말 최대한의 걸 뽑아냈기 때문에 폴을 딴 거죠. 도박에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그 브레이킹이 휠락 쫙 걸렸다. 네, 그러면은 한참 밑에 그리드에 갔을 거고, 우리 레이스 진행을 보고 다들 페이스가 비슷한 걸 봤을 때 그 밀린 순위 그대로 끝났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랩은 정말 칭찬받아야 한다. 이 도박이라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셀은 그 도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레드불과 맥라렌과 비교해가지고 메르세스가 느렸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느렸어도 약간 느린 수준입니다. 0.3초 차는 절대 아니에요. 비슷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페라리는 이 정도가 맞느냐?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네, 페라리는 이게 맞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 폴을 따기는 어렵다라고 이미 분석이 됐고, 그러면은 뭐 3, 4 그리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러셀의 인터뷰 그대로 제가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박을 하게 되냐면 마지막 섹터에서 나의 타이어가 과열로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열 문제로 코너를 도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온도를 첫 섹터에서 조금 덜 쓰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적정 온도 아래, 원래 맞춰야 되는 온도에 미달한 상태로 랩을 시작을 일부러 했어요. 러셀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번 코너에서 온도 부족 덜컹덜컹 보셨죠? 네, 사고 안 난 게 다행입니다. 어쨌든 러셀이 잘 지켜냈고, 네, 러셀 표현상 나는 도박을 했고 대가를 치렀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 이런 원샷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사실 베어먼도 약간은 도박적인 드라이빙을 하다가 이 랩이 Q2 랩보다도 느렸어요. 그래서 베어먼 같은 경우에도 좋은 랩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어차피 내가 하스라는 걸 감안을 하면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예, 퀄리파잉이 중요한 일본 그랑프리니만큼 해볼만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실패했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폴포지션, 지난해만 해도 초반에 레드불이 독점을 했잖아요. 폴포지션은 독점을 했습니다. 우승은 뭐 놓치고 그랬지만 폴포지션은 신기록 세웠잖아요. 아일턴 세나의 기록과 이제 맞추면서 이제 신기록을 세웠는데, 올해는 맥라렌이 드라이버 한 명으로는 아니지만 팀 단위로 초반에 일단 그렇게 스페인까진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스페인까지는 맥라렌이 다 폴포지션을 가져가겠지. 벌써 깨졌고요. 네, 그거를 베르스타펜이 했습니다. 스프린트까지 치면 해밀턴이 중국에서 가져간 것도 있어서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봤던 것에 비해서 맥라렌이 그렇게 많이 앞서 있지 않은, 그건 맥라렌 잘못이 아니라 원래 차가 좋다라고 느꼈지만 다른 차들도 잘 따라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어쨌든 베르스타펜은 대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인생 퀄리파잉 랩 베스트 10 중에 하나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번 폴랩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기록도 이미 한번 깼지만 1분 26초대 스즈카의 역사상 가장 빠른 랩, 이거를 이제 트랙 랩 레코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섞어서 쓰는 겁니다. 랩 레코드는 보통 레이스에서의 최고 기록, 트랙 레코드는 트랙에서 기록된 최고 기록 이렇게 하는데, 트랙 랩 레코드라고 F1에서는 보통 쓰고 하지만 이게 무슨 사전에 정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기 기록된 랩 타임 중에 그냥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이제 레드불 X1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깨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깨질지도 모르죠. 첫 섹터 전체 포장의 영향이 아주 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첫 섹터에서 2019년보다 느렸어요. 이 기록이 아주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요, 제가 1등의 보라색 표시로 다 바꿨는데 베르스타펜이 퀄리파잉 최고 기록을 냈죠. 근데 얼티미트 랩타임, 각 드라이버의 패스티스트 섹터 타임을 더한 섹터 1의 최고 기록, 섹터 2 최고 기록, 섹터 3 최고 기록을 더해서 보면 베르스타펜은 3등이었어요.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보다 빨랐습니다. 피아스트리가 폴을 땄어야 정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노리스였어야 하는데 그거를 베르스타펜이 가져간 겁니다. 베르스타펜은 두 개가 똑같죠. 그리고 이제 밑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츠노다가 이 Q1에 더 빠른 주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13등입니다. 그러니까 로슨보다 확실히 당연히 빠른 것이 정상이고 빨랐었습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해밀턴도 빨랐죠. 마지막 Q3가 망했어요. Q3에 망한 겁니다. 해밀턴도. 이거 미니 섹터까지 보면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미니 섹터까지 봐도 맥라렌보다는 베르스타펜이 느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 랩에 어떻게 모아내느냐. 츠노다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죠. 그걸 한 랩에 모아내는 걸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랩타임이 안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적응했냐 못했냐라고 나오고, 츠노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조만간 빨리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섹터별로 보면 베르스타펜이 1등인 게 하나도 없어요. 1등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섹터 1 3위, 섹터 2 4위, 섹터 3 2위, 인터미디어트 2. 저걸 왜 스피드 트랩을 안 했냐면요, 이 스즈카의 스피드 트랩은 130R 130m 반경에 그 고속코너를 돌아 나오면 거기 스피드 트랩이 있어요. 고속코너 통과 속도를 재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서, 인터미디어트 2가 그나마 가속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좀 긴 가속 구간의 중간에 딱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는 것들이 가속력과 최고 속도 셋업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베르스타펜의 기록이 저기도 13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팀별로 쪼개서 보면 일단 맥클라렌, 지난해 컨스트럭터 챔피언 맥클라렌 컨스트럭터 챔피언 순위대로 갑니다. 노리스가 섹터 1, 피아스트리가 섹터 2, 3의 패스티스트 섹터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폴 포지션을 못 땄어요.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2에서도 아주 빨랐죠.
그러니까 로우 드래그 셋업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인터미디어트 2까지 가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트랙션 확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트랙션 확보가 유리한 건 다운포스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로우 드래그 셋업이라서 빠른 건 아니에요. 랜도 노리스가 섹터 3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계속 보였던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다음은 르세와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 현재의 차는 페라리가 원하고 있는 라이드 하이트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 많이 들었냐면 2022년에 메르세데스에서 많이 들었죠. 원하는 라이드 하이트를 못 해가지고 끌어올린. 지금은 포포신과는 좀 다른 의미로 일단 지난 중국 그랑프리에서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약간 라이드 하이트를 높인 상태라 성능을 못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에 지금 해밀턴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내릴 수 있게 되는 순간 달라질 텐데 이 바레인에서 업그레이드가 온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뭐 얘기가 있는데 플로어가 바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라리가. 그 바뀐 뒤에 어떻게 될지는 좀 보겠습니다. 프랙티스가 많으니까 그런 실격 처리 안 되게 라이드 하이트를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도 했고 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긴 어려웠고 바레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페라리입니다. 다음은 레드불. 츠노다는 섹터 2 Q2 기록이고 베르사펜은 Q1 기록이라 Q3 기록이라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겁니다. 베르사펜도 빠른 건 아니지만 이게 시속 3km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는 3.7km 차이가 나죠. 인터미디어트 2에서 누가 보더라도 사진으로 봐도 츠노다 유키의 리어윙이 바짝 서 있어요. 이게 어떤 안정성, 빨리 적응하고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좋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나는 겁이 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속도를 내겠다. 이제 츠노다도 원래 좀 로우 드래그 셋업에 V자로 차를 돌리는 드라이버거든요. 그런데 윙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보통 로우 드래그를 하는 친구인데 약간 보수적으로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하이다운 셋업을 해왔어요. 이래 놓게 마지막에 Q3 진출했으면 이게 다 좋은 소리 듣는 건데 그렇지 차근차근 잘했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덜 된 랩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 바레인에선 좀 더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베르스타펜은 가장 빠른 차가 아닌 거는 분명하지만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습니다. 그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베르스타펜이었고요. 보시면 러셀은 인터미디어트 2에서 가장 빠른 어떻게 보면 이 상위권 팀 중에 확실히 로우 드래그 쪽에 초점을 맞춘 건 메르세데스였어요. 로우 드래그 쪽에 이거 맞춰 놓은 상태고 그리고 섹터 1이 러셀이 진짜 빨랐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행에 약간 온도를 낮춰가는 게 첫 코너 실수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기록을 더 당기면서 전체적인 기록이 나아지면서 섹터 2, 3에서 이득을 보겠죠. 여기서 타이어를 아끼면. 그러면서 러셀이 이 근처 어디 기록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실패했고요. 안토넬리는 적응 필요. 이게 딱 보이죠. S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우리 러셀 큰형님의 이 기록과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적응을 잘 한 겁니다. 그래도 많이 나쁜 거는 아니고요. 적응을 잘해줬고 그 적응을 잘한 건 레이스에서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에스턴 마틴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스트롤 바람 맞고 굿바이 한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알론소 섹터 1의 장점을 보였는데 역시 나는 스즈카의 경험이 많다. 우승 유경험자 보여준 섹터 1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디 명함 내밀 수가 없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알론소는 내가 13위로 했으면 그게 우리 차의 성능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요. 에스턴 마틴은 빠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그러는데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스타트가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스타트일 거예요. 그 2017년 그 GP2 엔진 나오던 맥라렌 혼다 때입니다. 그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론소의 성적이. 큰일이죠. 그 다음 혼다가 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2026년에 에스턴 마틴과 일을 함께하게 되면서 드라이버 라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오호, 이 드라이버 라인업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두둥, 덜덜이죠, 이거야말로. 자, 2026년을 바라보는 두 드라이버. 과연 그들은 타고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한 명이 못한다면 누가 못할 것인가? 자, 선생님인가? 회장님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핀입니다. 알핀도 좀 되는 게 없는 집안이 되어버리긴 했어요. 솔직히 이번엔 포인트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포인트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였으면 히라카와 료의 이런 참가를 뒤로 미룰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마 계약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번 경기에 태워주는 것까지 계약관계로 돈을 받은 게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딱 태워주고 하스로 안녕히 가세요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잭두아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슬리 같은 경우에는 11그리드면 여차하면 포인트 노릴 만한 포지션 맞잖아요. 해볼만 했죠. 그러나 이제 레이스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는 않았고요. 퀄리파잉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핀 같은 경우에 장점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없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문제는 바레인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리시즌 테스트 때 좀 부드러운 타이어라고는 해도 알핀이 가끔 깜짝깜짝 놀랄만한 기록들을 찍어줬고 잭두안도 바레인에서 잘 탔었고 F2 때 경험도 많거든요. 잭두안이. 그래서 바레인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잭두안은. 자, 올리버 베어먼과 에스테반 오콘 서로 다른 셋업을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덕분에 베어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록을 내줬고요. 특히 섹터 1을 잘 달렸습니다. 이 플로어의 영향이 아무래도 공기역학적 효과와 직결되다 보니까 스커브 같은 데 지날 때 많은 이득을 얻은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하스도 옛날의 그 특징이 완전히 사라져 있죠. 여기 인터미디어트 2 기록 보면 16, 27이 많이 느립니다. 굉장히 높은 다운포스 셋업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로우 드래그 셋업은 아닌 게 확실하죠. 하스가 옛날에 아이덴티티로 쓰던 우리는 어차피 다운포스가 안 나오니 로우 드래그 셋업으로 가겠다.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작 하자. 아이작 하자와 리암 로슨. 아이작 하자는 특히 7그리드까지 가면서 자신의 우상인 해밀턴보다 높은 그리드를 차지했고요. 마지막 퀄리파잉 Q3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작 하자 박수. 네, 퀄리파잉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거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번에는 레이스에서 이상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레이싱불스 피돌이 이상한 짓을 리암 로슨에겐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포인트 가능성이 낮으니까 할만한 도박이었어요. 리암 로스는 이상한 짓을 했지만 이해할만 하고 아이작 하자는 아주 정상적인 운행을 했기 때문에 레이스에서도 첫 포인트 피니시까지 간 거죠. 그리고 아이작 하자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보톨레토가 아이작 하자보다 낫다라고 봅니다만 보톨레토가 멘탈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저런 차를 타면서 멘탈이 무너지기 딱 좋거든요. F2에서는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안정적이었고 내가 더 꾸준했는데 성적이 차가 다르다고 나는 이렇게 포인트 근처도 못 가는 차를 계속 타냐고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아이작 하자는 반대로 멘탈이 살아날 수 있죠. 멘탈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알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좋았고 이 팀도 약간 로우 드래그 성격이 있죠. 지금은 다운포스가 잘 나오는 차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학적 효율도 높아져서 탑스피드가 잘 나옵니다. 요거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약간 어느 정도 보였던 특성입니다. 그리고 바레인 그랑프리가 기대되는 팀, 바레인 그랑프리래. 바레인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어느 정도 확인됐던 데이터고 이번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났고 바레인 그랑프리가 기대되는 팀이다. 알렉스 알본은 너무나 잘해줬고요. 사인스는 해밀턴에 대한 주행 방해. 그게 해밀턴이 Q3 진출과 직결되는 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그 컨시퀀스 어떤 뒤따르는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사인스는 3그리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 가능성이 사라졌죠. 15그리드는 너무 힘들다. 포인트 따기가 이 일본 그랑프리에 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가능하겠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죠. 15그리드. 자우버입니다. 다시 한번 보톨레토가 멘탈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것은 적응력이 정말 중요한 섹터 1에서 보톨레토가 후켄버그보다 빨랐어요. 후켄버그도 여기 섹터 1 잘 타는 걸로 유명한 드라이버인데 둘이 셋업이 완전히 갈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인터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하스 같은 경우에는 확인된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다를 수 있어요. 워낙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셋업이 확 갈렸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톨레토가 첫 섹터를 잘 뽑아준 거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파잉 최고 기록 비교를 해보면 뒷바람 맞고 뿅 간 랜스 스트롤 기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Q1에서 탈락한 게 아니라 이 자우버 드라이버들의 기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콘도 마찬가지고 두안도 마찬가지지만 저기는 다 이유가 있는 무덤들이고 자우버 차가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더한다기보다 업그레이드에 맞는 파인 튜닝, 최고의 튜닝을 찾아내면, 셋업을 찾아내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어서요. 이 그래프는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첫 섹터에서 어땠는가 기록 비교를 해보면, 첫 섹터에서 눈에 빠른 드라이버들 몇 명 있죠. 피아스트리가 조금 아쉽고 노리스, 베르스타펜, 러셀 3명이 잘 탑니다. S커브가 있는 1번, 2번 포함해서 첫 코너와 S가 있는 이 첫 섹터를 잘 타는 드라이버들, 이거 눈여겨볼 만하죠. 이러면 사실 이 한 시즌 동안 기대할 만한 드라이버들인 거예요. 물론 피아스트리는 스즈가 몇 번 더 오면 이거 더 빠를 수 있고 다른 서킷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특징들 잠깐만 짚고 넘어가고, 이 적응 못하신 분 여기 막 눈에 확 들어오죠. 팀메이트에 비해 적응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톨레톤 잘했고요. 섹터 2입니다. 섹터 2 같은 경우에는 대그너로 시작을 해서 헤어핀, 스푼 까지 약간은 공격학적 성능에 종속이 좀 되는 구간들이 많죠. 그리고 실수를 안 한다면 그 공격학적 성능을 다 뽑아내게 되는 구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팀메이트끼리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안 했을 경우. 그런데 츠노다가 타이어 웜업이 안 됐는지 뭐 어쨌는지 베르스타펜과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져 버렸죠. 이게 Q2 탈락의 원인이 되어버렸고요. 섹터 3. 섹터 3는 원래가 큰 차이가 나기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베르스타펜이 큰 차이를 만들어냈죠. 결과적으로는 피아스트리의 베스트 타임에 미치진 못했지만 평소에 빠르지 못했던 섹터 3에서 엄청 빨랐어요. 진짜 비슷하죠? 예, 여기만 보면 뭐가 비슷해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섹터 3는 비슷하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별 차이가 원래가 안 나는 곳이 맞습니다. 섹터 3는 너무 짧고요. 공격학적 성능에 영향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미묘한 곳입니다. 그 다음 인터미디어트 2. 드래그나 이제 최고 속도, 가속력의 차이를 좀 보자면 메르세데스 여기 훅 나와 있고 윌리엄스 훅 나와 있고요. 좀 재밌는 것이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 눈여겨볼 만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재밌는 거 한번 보고 갈까요? 빌드업. 이번에는 불 때문에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된 게 되게 많습니다만, 이 빌드업이라는 거는 P1부터 Q3까지 랩타임이 얼마나 빨라졌는가. 저 1분 31초에서 시작해서 맨 왼쪽에는 이제 1분 27초, 1분 26초대까지 들어간 기록이 나오죠. 어쨌든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랙티스 1에서 프랙티스 2로 갈 텐데, 잭도아는 프랙티스 1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없지만 한 랩 딱 달린 게 저기 우리 은하계 밖에 나가 있는, 태양계 밖에 나가 있는 오르트 구름인가? 저기 가 있고요. 프랙티스 1에서 기록이 좀 유의미하게 빠르지 못했던 드라이버가 빨라지는 건 있지만 워낙에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의미가 없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여기도 기록이 많이 당겨진 드라이버들은 Q2를 사실상 정상적으로 못한 드라이버들이에요. 그래서 츠노다나 잭도안의 기록이 확 빨라지는 건 프랙티스 2를 정상적으로 못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죠. 더 느려진 건 또 뭐냐? 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기 뭐 이렇게 미묘하게 느려진 건 참아줘요. 미묘하게 느려진 건 참아주는데 자우버요. 셋업을 뭔가 지금 헤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빌드업이 제대로 됐으면 Q1에 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 대후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어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록이 좀 많이 뒤로 쳐졌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여기죠. Q1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이 빌드업을 잘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빨라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헤매면 좀 고생을 할 수 있죠. 물론 상위권은 이 벽 같은 게 있어요. 상위권은. 그래서 여기는 많이 못 빨라지는 게 이해됩니다. 상위권은 원래가 그런 곳이고, 여기가 너무 처졌던 드라이버들은 앞으로 확 당겨야 되는데 대부분 잘 당겨줬어요. 그러나 스트롤 부족했고요. 잭두안과 오콘도 부족했고요. 생각보다는 다들 잘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Q1까지는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줬다. 이 자우버는 이제 타이어 영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당겼습니다만 준비가 잘 됐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Q2. 여기서 후퇴하는 드라이버들이 이제 좀 나오죠. Q1, Q2, Q3는 후퇴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후퇴가 이 츠노다. 노란색과 주황색이 겹쳐 있는데 주황색이 살짝 뒤에, 그러니까 더 느린 기록에 가 있죠. Q1보다 느렸어요. Q2에. 망한 거죠. 지금
보시면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조금이라도 빨라졌어요. 츠노다만 뒤로 간 겁니다. 이런 얘기 로슨 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츠노다는 잘할 거예요. 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Q2에서 Q3에 갈 때 또 비상이 걸린 팀이 있죠. 누구? 페라리. 르클레는 그나마 나오는데 해밀턴이 제자리예요. 그 다음에 도박했다가 실패했다는 친구 있었죠? 네, 베어먼. 해밀턴은 기록이 1000분의 1초까지 똑같습니다. 제자리예요. 르클레처럼 당겼으면 그리드가 한참 앞이었겠죠. 굉장히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러셀과 안토넬리도 많이 당기진 못했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는 도박의 대가를 치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업까지 보고 레이스 데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스 데이에는 할 얘기들이 좀 있죠. 일단 전략 보겠습니다. 자, 일본 그랑프리는 타이어 부담이 매우 큰 그랑프리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투스탑, 소프트까지 섞어 쓰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프랙티스에서 보여진 타이어 마모가 생각보다 적다 라는 리포트가 피렐리에서 나왔고요. 팀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타이어가 오래 버티는데? 게다가 비가 오나? 했는데 비가 오고 그쳤죠. 그래서 트랙이 온도는 내려가고 말랐어요. 꽤 건조했나봐요. 진짜 빨리 말랐어요. 진짜 빨리 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스즈카 피렐리에서 내놓은 전략은 4가지가 있는데 원스탑 2가지, 투스탑 2가지. 하드가 잘 버텨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하드를 섞어 쓰는 원스탑, 그리고 속도로 밀어붙인다 하면 투스탑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소프트 섞어 쓰는 게 많고요. 그런데 강확률 40%나 있었어요. 강확률 40%나 있었던 이날 스타트에서 과연 어떤 타이어를 쓸까? 소프트를 쓴다면 각 타이어를 썼을 때 스타트에서의 거리로 보는 시간 차이, 첫 코너까지 갈 때 소프트와 미디엄은 2.76m, 소프트와 하드는 7m, 미디엄과 하드는 4.328m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드로 쓰면 큰일이다. 4.28m면은 차 한 대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차 한 대처럼 되니까 자리를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느린 차들이 앞으로 나올 여지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스타트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드는. 그래서 그리드의 타이어를 봤더니 하드가 3명, 소프트가 2명, 15명이 미디엄입니다. 이제 썼던 타이어가 약간 섞여 있는데 우리 타이어 긁어놓기 장인 에스턴 마틴 긁어놨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스트롤은 소프트가 많죠. 소프트 스타트합니다. 잭두한도 소프트 스타트합니다. 오콘, 하스도 하드를 긁어놨기 때문에 하드, 썼던 하드 타이어 스타트라고요. 사인스 3그리드 페널티 받았고요. 자, 대부분 이해가 돼요. 맨 뒤니까 도박적으로 해야지. 맨 뒤에서 앞이니까 도박적으로 해야지. 다 무난하게 미디엄 갑니다. 타이어 어떻게 굴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 적응을 하자. 해밀턴만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고 확신하는 도박적인 타이어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레이스 결과에 영향이 없었는데 어쨌든 도박적인 선택이기는 했습니다. 저거는 내가 8그리드 있을 차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스가 진행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팀별로 타이어까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 같은 맥라렌입니다. 맥라렌은 두 드라이버가 모두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을 했고요.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는 원스탑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따가 다른 팀에게도 얘기하겠지만 미디엄 타이어로 달리다 보니 그레이닝, 타이어 웨어 모두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이거 오래 가는데? 그리고 하드 타이어의 성능이 좋다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 해밀턴이 데이터를 줬죠. 많은 팀에게. 해밀턴과 르클레이 데이터를 비교해봤더니 하드 괜찮은데? 게다가 미디엄도 별로 안 다른데? 하면서 피스탑 타이밍은 뒤로 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스타트에서 순위 변화가 없었어요. 일단은 뒤는 안 본다고 가정하고 앞에 있는 베르스타펜만 본다고 봅시다. 맥라렌은 왜 그렇게 봐야 되냐? 우승? 오른쪽에 순위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래픽 오류입니다. 그래픽 오류로 노리스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노리스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네요. 고칠까요? 고치고 할까요? 굉장히 그런데 10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고치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또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만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자, 매번 고칠 수가 없어요. 노리스
피아스트리. 문제는 베르스타펜과의 간격이 일정 수준 이상 안 좁혀져요. 우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승해야 돼요. 우승해야 되는데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대. 죄송합니다. 저 틀린 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제가 이제 원래 틀린 거를 냅두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거의 벌거벗고 방송하는 기분이에요. 어쨌든 안 고쳐졌죠. 영원히 안 고쳐질 건 아니고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맥라렌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레드불과 맥라렌의 차이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맥라렌과 레드불의 우승 경쟁에 두 팀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 우승 경쟁을 하는 선두권 차에 레드불은 한 대고 맥라렌은 두 대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죠. 이게 1대2라는 게 엄청난 차이예요. 2를 가진 팀이 할 수 있는 유리한 것은 전략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두 명의 전략을 가르면서 베르스타펜의 전략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죠. 그쵸?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맥라렌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페이크를 한번 들어갑니다. 노리스한테 피스탑 페이크가 한번 들어가요. 할 생각이 없었죠. 아마 거의 대부분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베르스타펜을 한번 집어넣으려고 압박을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베르스타펜이. 그리고선 스테이 아웃을 날리면서 흔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어요. 그래서 야 맥라렌이 오늘 제대로 한다. 이거 뭔가 있구나. 준비된 게 있구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 랩에 진짜 노리스는 어퍼짓 베르스타펜 어퍼짓 막스 한다든지 해가지고 베르스타펜이 안 들어가면 피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베르스타펜이 들어가면 노리스가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전략을 가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단 당분간은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 먼저 랩에 했기 때문에 다음 랩쯤에 시도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랩 있다가 러셀이 피스탑을 하죠. 러셀이 피스탑을 합니다. 여기가 도미노입니다. 다들 타이어가 오래 간다 할 때 러셀이 살짝 랩타임 저하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러셀은 제가 보기에 강단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이런 눈치 싸움에서 2를 찍을 수 있는 눈치 게임을 할 때 자신있게 항상 2를 찍을 수 있는 드라이버 제가 보기에 이 탑팀 중에 러셀입니다. 제가 보기에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진짜 야 얘는 강단이 있다 진짜. 러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러셀이 들어갔으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앞에 르클레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피아스트리가 영향을 받죠. 그런데 르클레 눈치 보다가 몇 랩이 지나면 피아스트리가 러셀 뒤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랩 있다가는 피아스트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러셀이 들어갔을 때 맥라렌이 할 수 있는 방법 1. 원래는 이제 뒤에 있는 차를 먼저 들어가고 노리스 들어가고 해가지고 순서 정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다른 팀이 다가오는 거 생각하면 노리스를 먼저 넣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노리스가 사실은 미리 넣었어야 됐어요. 베르스타펜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노리스가 앞이에요. 무조건 먼저 들어가면 노리스가 앞입니다. 둘이 아주 치열한 상태였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핏스탑에서 베르스타펜이 많이 느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휠투일 하잖아요. 어쨌든 이 맥라렌은 노리스를 핏스탑 시켰어야 된다.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러셀 때문에 르클레는 안 들어갈 것 같아. 분위기상. 그런데 이제 피아스트리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뒤에 르클레 신경 안 쓰고 자긴 들어가 버려. 나 모르겠다. 이거 언더컷 될 것 같아. 난 들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좀 상황이 다르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랩에 노리스가 들어가야 피아스트리에게 자리를 안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스는 그 다음 랩에 피스탑을 하는데 베르스타펜이 들어가네? 이걸 맥라렌이 준비 안 한 거. 이거 노리스가 들어간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피아스트리에게 자리를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베르스타펜에게 어퍼짓하라는 팀에서의 어떤 강제적인 얘기가 없었는가? 이거는 문제입니다. 베르스타펜이 들어가면 노리스를 못 들어오게 해야지.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피스탑이었다면 무조건 노리스가 베르스타펜 뒤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1의 전략을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라면 저희 F1 심화학습 과정 옛날에 10년 전에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안 들어가야 돼요. 노리스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오면 그냥 손해를 그냥 덤탱이 쓰는 겁니다. 어차피 뒤면 몇 랩 더 달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걸 봐가지고 나중에 하드타이어를 안토넬리처럼 분노에 질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맥라렌이 무서워한 건 무엇인가? 짐작이 되는 건 있는데 차마 말하기는 이게 너무 뇌피셜이다 하면서 말하기 곤란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피아스트리는 먼저 피스탑을 하고 맥라렌은 베르스타펜 신경도 쓰지 않고 노리스와 같은 랩에 노리스를 피스탑 시켜서 노리스가 핀을 빠져나갑니다. 일단 잔디깎기부터 가야죠. 레드불의 피스탑이 느렸어요. 레드불의 피스탑이 느렸어요. 그래서 이게 컨스트럭터 챔피언의 위험, 출구 쪽에 가까이 있으면 핀레인 쪽으로 제법 똑바로 달리면서 나갈 수 있어서 나갈 때 더 유리해. 근데 심지어 레드불은 느렸어. 그래서 약간 뒤에 노리스가 갑니다. 노리스가 가는데 노리스가 급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내가 이거 여기서 못 앞서면 꽝이야. 기회가 솔직히 없어. 거기서 급하다는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망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스가 핀레인에서 그 프론트 타이어가 핀레인 출구를 밟기 직전에 리미터를 꺼버립니다. 예. 그래서 베르스타펜도 그걸 인지했죠. 자, 그러면 과속이냐? 핀레인 끝나기 전에 리미터를 끄면 규정 위반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과속만 잡지 핀레인 리미터를 내가 껐다 그래가지고 잡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 구간에서 재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 앞에서 재가지고 만약에 그 속도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거기서 껐더니 넘었다 하면은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노리스는 구간으로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퍼더 액션 넘어갔죠. 어쨌든 그리고선 거기서 욱 나가니까 핀레인 출구 쪽에서 비슷한 위치가 되고 노리스가 살짝 앞설 뻔도 했어요. 잔디밭만 아니었다면. 그러나 공간이 없었죠. 핀레인 출구가 트랙이랑 붙기 전에 공간이 두 대가 나란히 달리기엔 좁습니다. 만약에 잔디를 안 밟을 정도로 베르스타펜이 공간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베르스타펜은 흰선을 밟았기 때문에 5초 페널티. 그렇다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흰선에 바짝 붙었냐? 안 그러죠. 그거 흰선에 바짝 붙는 사람 없습니다.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달리는 베르스타펜 라인이 맞아요. 오른쪽에 공간 준다고 왼쪽으로 다가갔다가는 나만 손해입니다. 큰일 납니다. 5초 페널티면 3등이죠. 일본 그랑프리 우승이 포디엄 제일 기분 나쁜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3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양보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둘이 서로 팀 라디오를 날리죠. 저 친구가 나를 잔디로 밀었다. 제가 핀레인 속도 위반을 했다. 이거는 드라이버가 레이스 엔지니어와 대화하면서 항상 그 아전 인수를 하면서 레이스 중의 상황에 그 레이스의 열기 속에 흥분하면서 한 얘기죠. 이거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둘이 그거 웃으면서 얘기 잘하잖아요. 바로 포디엄 쿨다운룸 가가지고 웃으면서 얘기 잘하잖아요. 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 잔디깎기였다 하면서 와, 피아스트리 뒤에서 세상 천지 내가 그거 직관했는데 막 잔디가 막 하늘 한가득이더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차에 타고 있을 땐 왼수라고요. 죽일 놈이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팀 라디오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악마의 편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꽤 나왔습니다. 노리스가 마음은 급했는데 잔디 밟으면서 결국 뒤로 갔어요. 그리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랑 간격이 자꾸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더티에어 뒤집어 쓰잖아요. 뜨거운 더티에어. 내 차에 무조건 안 좋아. 팀 라디오를 합니다. 지금 노리스가 타이어를 아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면 훗날을 보고 있는 거라면 좀 지금 땡겨줬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노리스에게 물어보죠. 노리스 이것이 최고의 페이스다. 덜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맥라렌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수압을 했어야 됩니다. 수압을 할 거였으면. 나중엔 너무 느렸고 피아스트리가 조금 더 빨라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의 상황, 피스탑을 맨 처음에 할 때 노리스부터 빨랑 넣었으면 혹은 노리스를 베르스타펜에게 뒤로 넣었으면 베르스타펜보다 나중에 피스탑을 시켰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마도 노리스가 한 번은 피아스트리를 넘어오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피스탑을 한다는 건. 그 팀오더를 우리는 참아할 수 없다 라는 배경이 깔려 있던 것은 아닐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우린 팀 오더는 없다라는 뭔가를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심증. 이게 뇌피셜입니다. 저의 뇌피셜.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뒤에도 애들 자리 못 바꾸는 거야.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도 우리가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아스트리도 베르스타펜을 넘어가면 되고 그렇게 원투하면 되지. 괜히 팀 오더 분위기 안 좋다 라는 생각을 머리에 깔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레이스 한 15랩 남았을 때쯤은 감이 왔겠죠. 10랩쯤 남았을 때쯤은 아마 이거 우승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10랩쯤 남았을 때는. 그런데 이미 늦었죠. 바꿔도 늦었지. 더티 에어를 뒤집어 쓰면서 피아스트리가 여태 그렇게 달렸는데 안 되죠. 그래서 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헝가리 때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드라이버가 확실히 통제되고 있지는 않은 팀이에요. 그래서 지난 언제죠? 호주 퀄리파잉 끝나고 얘기 나왔나? 프리시즌 테스팅 때 나왔나? 2007년을 기억하냐? 우리 맥라렌이 이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스트 세나 때를 포함해가지고 알론소 해밀턴 때도 포함해서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맥라렌이거든요. 올해 드디어 개막인가?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평행이론인가? 그렇습니다. 1989년에 있었고요. 18년 뒤인 2007년에 있었거든요. 그 18년이 지나서 2025년이에요. 뭔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이거 혹시 우리 편집자님이 이거 영상을 만들지 이 평행이론입니다. 1989년이 바로 세나와 프로스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게 있었고요. 2007년이 알론소와 해밀턴의 그거였고요. 정확히 또 18년이 지난 2025년에 피아스트리와 노리스가 아직까지 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모릅니다. 뇌피셜이었고요. 뇌피셜이었습니다. 뇌피셜이었을 뿐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맥라렌은 우승했어야 되는 경기를 놓쳤고요. 네, 수합을 했다면 제가 화면에 그래픽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 순위로 끝났겠죠. 드라이버 자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라도 해봤어야 돼요. 자리를 바꾸고 추월 시도를 해본 뒤 실패하면 돌려줘라. 이런 약속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것도 안 할 정도면 얼마나 드라이버 컨트롤이 안 되는 건가. 다 뇌피셜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거라도 했어야 되지 않나? 아마 안 됐을 것 같지만 안 됐어도 시도도 안 한 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자, 페라리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르클레는 피아스트리와 같은 타이밍에 들어오게 되고요. 해밀턴은 하드 타이어로 앞에 있는 메르세데스를 따라가죠. 아이작 하자를 추월한 다음에 미디엄과 하드의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레이싱 불스가 물론 탑4팀, 4강팀만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본인데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이 아이작 하자를 해밀턴이 넘어간 시점이. 그리고 해밀턴이 잘한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쉽게 추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드가 좋네. 솔직히 그때는 해밀턴이 잘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생각해보니 하드가 좋은 거였어. 로 이제 결론이 가는 거죠. 해밀턴도 잘했지만 하드가 좋다. 그러니까 하드를 가져간 이득이 별로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미디엄에서 하드로 바꾼 르클레라든가 이런 드라이버들이 빠르니까. 어쨌든 해밀턴은 뭔가 세이프티카나 레드 플렉 같은 상황이 요 타이밍에 왔으면 우승도 노릴 수 있죠. 물론 그 우승을 노리려면 안토넬리와 한판 승부를 했겠죠. 2016년에 베르스타펜은 어떻게 최연소 우승을 할 수 있었나. 요런 타이밍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때는 시작하자마자 로스버그와 해밀턴이 그 다음에 전략 싸움, 아까 얘기한 맥라렌이 하지 않았던 드라이버를 한 명이라도 먼저 넣어서 팀 순위 끌어올리겠다는 싸움을 하는 와중에 리카도와 베텔이 동반으로 망하는 바람에 베르스타펜이 우승했죠. 2016년 스페인 그랑프리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을 하니까 이런 변수도 생기는데 다들 보수적이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다시 돌아가서 자 르클레는 정상적인 피스탑을 하고요. 해밀턴은 피스탑을 늦췄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름 정상적인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하고 미디엄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러고선 끝까지 가는데 안토넬리를 끝까지 압박하지 못했죠. 안토넬리가 처음에 나와서 잘 버틴 뒤 정말 잘 달렸어요. 갑자기 얘 잘 달리네. 적응 못한 줄 알았는데 왜 어느새 적응을 했니? 레이스 좀 뛰더니 빠르네? 하더니 안토넬리가 사라졌죠. 해밀턴의 시야에서. 네,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는 하드가 미디엄보다 빨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해밀턴이 느렸던 건 아니에요. 해밀턴도 패스티스트 랩에서 안토넬리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 기록으로 2위였거든요. 빨랐는데 안토넬리 얘가 너무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갈 자리로 갔습니다. 퀄리파잉에 있던 자리에 해밀턴이 메르세데스보다 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4위와 7위는 받을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실격 안 된 게 어디야?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네, 저것도 많은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그 18년 평행이론 얘기를 했는데 페라리가 가져간 포인트가 4위가 12위고 7위가 6포인트이기 때문에 18포인트네요. 제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숫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의 평행이론 같은 게 보여서 그렇고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레드불입니다. 슈퍼막스. 막스 정말 잘했고요. 베르스타펜은 스타트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이번에 스타트가 압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느린 건 아니었으니까
위험하진 않았어요. 위험하진 않았습니다. 느린 건 아니었고요. 잘 막아냈고 의식을 했죠. 스타트부터 맥라렌의 스타트를 의식을 해서 잘 막아냈고 이후에 압박은 있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위험한 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하나도 없게 만든 것 맥라렌의 수뇌부지만 어쨌든 네 베르스타펜도 잘 몬 거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DRS 존 안에 들어와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DRS 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노리스는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느낌상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DRS 쓴다고 추월이 되는 거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못 들어갔다. 그만큼 베르스타펜이 완벽했다. 1초보다 살짝 넘는 간격까지는 노리스가 몇 번 왔는데 1초 이내는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다음은 츠노다입니다. 츠노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레드불에서 츠노다야말로 있어야 할 자리가 저기다 아니다 라고 느끼면 하드 스타트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차의 성능에 비해 많이 뒤에서 출발한 게 해밀턴은 조금 뒤에서 차의 성능에 비해서 조금 뒤에서 출발했고 차의 성능에 비해서 많이 뒤에서 출발한 게 츠노다였거든요. 이건 또 왜 하드 스타트를 안 했는지가 살짝 미스테리긴 합니다. 물론 하드 스타트 했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레드불이 지금 솔직히 츠노다 신경 쓸 여력이 없구나 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었습니다. 츠노다를 미디엄 스타트 시킨 데에서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문제는 레이스 페이스에서 다른 하위권 차들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해밀턴은 아이작 카자를 제법 빨리 넘어갔는데 츠노다는 그런 식의 순위 변화가 없었죠. 잘 보시면요. 츠노다가 스타트에서 로슨이 흔들릴 때 앞서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앞에 가슬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넘지 못했고요. 그 다음 하드 타이어 스틴트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순위 변화를 보이면서 뭔가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죠. 레이스에서도 많이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를 받았다는 거. 이 말은 다음 경기에 츠노다가 잘할 거라는 예언이죠. 왜냐하면 지난 경기에 왜 받았는지 모르는 안토넬리가 받으니까 이번에 막 그 신기록 세우고 그러잖아요. 츠노다가 바레인 그랑프리에 잘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레이스에서는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는 좀 그랬어요. 보통 레드불 드라이버가 베르스타펜 말고 받을 때에는 페레스도 저 밑에서 출발했다 그래도 레이스에서는 포인트권이라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 받고 그랬잖아요. 포디엄권 올라오고 그럴 때 받을 때도 좀 얘기가 있었지만 네, 포인트권까지도 못 올라 막 추월해가지고 막 멋진 네 안타깝습니다. 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츠노다는. 아직은 적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바레인 프랙티스 3번 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두 드라이버가 똑같은 전략으로 출발했습니다. 똑같은 새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했고요. 자, 안토넬리가 하드 스타트 아니었냐라고 혼동하는 분이 해외에도 계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하드 스타트 아니었어? 예? 미디엄 스타트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걸로 오래 갔죠. 러셀은 이 메르세데스가 잘한다고 느끼는 게 역시 그 챔피언을 8년 하는 팀은 다르구나. 이 전략적으로가 이 먼저 러셀을 집어넣고 안토넬리를 한참 뒤에 집어넣는 이런 게 전략이죠. 그래 뭐라도 해보잖아요. 물론 제자리지만 이게 물론 제자리라고 어차피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챔피언 안 되는 거죠. 뭐라도 걸리면 잡는다라는 마인드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예. 여기는 뭐라도 시도한 거예요. 내려가면 어쩔 수 없지. 그 전략 담당자 내가 책임질게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 실패하면 내 잘못이지. 이래야지 하는 전략이잖아요 이거. 네. 그런데 러셀도 그렇고 팀의 전략팀도 그렇고 합니다. 예, 메르세데스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러셀은 조금 아쉬운 타이어였지만 이 하드로 바꾸고 나서는 페이스 처지지 않았고요. 안토넬리는 점점 적응을 잘 해내더니 자 F1 역사상 최연소 랩 리드 신기록이 수립됩니다. 이거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당연히 6그리드 출발이고 그래서 안 깨질 줄 알았어요. 뭐 스타트 하드 타이어도 아니었고 그러나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드 타이어로 바꾸고 달리면서 얘 왜 점점 빨라져? 정말 미친듯이 달리고 있다 얘기하는 안토넬리 연이어 패스티스트 랩을 기록하더니 랩 레코드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와우 최연소 그거죠? 잠깐 이것도 다시 찾아봐야지.
최연소 패스티스트랩 맞죠? 제가 왜 갑자기 기록을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어디 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고기 낚는 법 알려드릴게요. 스태츠f1.com이라는 프랑스 사이트가 있는데 영어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스태티스틱스라는 탭을 맨 앞 탭입니다. 앞 탭으로 들어가면 드라이버, 컨스트럭터, 뭐 엔진, 뭐 타이어, 뭐 국가별로 다 기록을 따로 볼 수 있는데 거기 드라이버가 기본 탭입니다. 거기 패스티스트랩에 바이 에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영기스트 패스티스트랩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여기는 성부터 나와서 안토넬리 안드레아 킴입니다. 네, 이번에 수립했고요. 두 번째가 막스 베르스타펜 2016년 브라질이에요. 그 유명한 새로운 레인마스터의 탄생 얘기 나온 그 2016 브라질의 패스티스트랩, 그게 최연소였어요. 그걸 깬 겁니다. 야, 대단한 드라이버죠. 대신에 최연소 우승, 최연소 포디엄 피니시, 우리 베르스타펜이 2016년 스페인에서 기록했던 그 기록은 이제 다음 천재가 나올 때까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꿈도 희망, 죄송합니다. 맞아요. 현재는 꿈도 희망도 없는 에스턴 마틴. 2026년을 꿈꿔야 됩니다. 2025년은 상당히 많이 힘든데 제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어요. 여기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 뭔가 초대형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형 업그레이드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에스턴 마틴이 업그레이드해서 잘 된 얘가 10번 하면 한두 번 나오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 타율이 낮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기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대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제가 꿈도 희망도 없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25년 가야 되고, 심지어는 올해 우주의 기운을 받는 줄 알았던 도련님, 지난 2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 지금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도 스트롤의 F1 데뷔 후 최고예요. 지금 F1 데뷔 후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달리고 있는 스트롤인데 3경기의 법칙 같은 게 있었죠. 네, 이 스트롤 이번에 안 좋은 쪽으로 알론소보다 2경기 처참하게 못하면 한 경기는 잘해준다라는 법칙이 있었거든요. 이 도련님의 법칙. 그런데 이번엔 2경기를 알론소보다 잘하더니 이번에 처참하게 망쳤죠. 퀄리파잉에서 망치더니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백마커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투스탑을 했고요. 알론소는 아주 정상적으로 달리면 어디인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11위네요. 이거 누가 리타이어 해줬으면 포인트긴 한데 공교롭게도 이 경기가 우리 초심자분들께는 너무 재미없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F1을 보지 않는 단계가 되면 더 재밌다, 이런 경기도 재밌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전체적으로 재밌는 경기인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입문한 사람들이 이런 경기가 재밌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이걸 재밌게 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재밌다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망합니다. 고인물만 남아가지고. 자, 썩은 물만 남아서 망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재밌어졌을 수 있지만 재미없어 하는 분들을 이게 왜 재미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강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재미없다고 볼 만한 경기인 게 거의 99.99% 사실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알론소가 그걸 보여준 거죠. 이게 재미있는 경기였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호주처럼 리타이어가 폭주를 한다든가 중국처럼 실격이라도 나온다든가 하면은, 실격 3명만 있었어도 알론소가 7등이잖아요. 8등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없었고요. 꿈도 희망도 없는 팀 2. 여기는 일단 잭두안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잭두안 같은 경우엔 도박적인 전략을 했습니다. 여기 스트롤은 도박적인 전략이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투스탑을 했으니까. 소프트에서 하드로 빨리 바꾸고 끝까지 버티기죠. 못 버텼죠. 그래서 백마커 됐죠. 잭두안은 버텼어요. 심지어 랩타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사인스에게 추월당했지만 하드로 남들보다 훨씬 오래 간 거 생각하면 잘 버텼죠. 후켄버그의 압박 버텨냈고요. 그래서 잭두안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박수를 쳐줄 정도로 잘해줬어요. 애초에 전략이 안 되는 전략이었던 것 뿐이고, 가슬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무난하게 갔더니 13위네. 이거는 이제 차이 성능도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알핀도 이번에는 좀 안 좋았다. 하지만 바레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자,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잭두안이 경기가 끝났는데 차에서 못 내려요. 이 장면이 온보드 화면에 그대로 남았죠. 온보드 화면에 그대로 남았는데 차에서 못 내리는 잭두안. 못 내리는 게 뭐냐면 이 왼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잡고 나와도 이제 자세가 막 이렇게 해서
비틀면서 나와야 되는데 왼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한 손만 쓰면 이제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힘을 주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태프들과 오콘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잭두아는 왼손에 제가 보기에 금 갔습니다. 금 갔어요. 이거 왼쪽 손에 그 사고에서 금 갔습니다. 이거는 약간은 뇌피셜이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살짝 실금 간 거 가지고도 힘을 쓰거든요. F1 드라이버들이. 그런데 실금 간 거를 이 G포스 많이 나오는 스티어링 휠에 충격이 가는 스즈카에서 1시간 22분 달렸잖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금 갔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레인 그랑프리 못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은 얘기 안 나왔는데 아마 내일쯤 뉴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에 대해서 이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직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없죠. 근데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RP는 PPC를 미리 예정합니다. 이게 하필 지난주에 프랑코 콜라핀토와 폴 아론이 테스팅 오브 프리비어스 카, 옛날 차로 테스트한 이게 갑자기 잡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보통은 몇 달 전에 잡아요. 서킷 임대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막 가는 시간도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두한이 다치니까 그날 잡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물론 진짜 급하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설마 그랬을까 싶고 아마 미리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폴아론이랑 콜라핀토 테스팅을 다 했고 2명 다 리저브기 때문에 리저브 풍년이죠. 알핀이 4명이었는데 이번에 히라카오리오 나가서 3명 됐나? 아마 그럴걸요. 리저브는 많습니다. 그래서 알핀에서 두한이 만약에 이게 부상이 심하거나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되는 수준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일주일 사이에 멀쩡해질까? 살짝 불안하기는 한데요. 경주를 하면서 악화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들은 금 갔을 때 달리면 안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메디컬 체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메디컬 체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메디컬 체크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는 갈비뼈 금가구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갈비뼈 금가구 경기 출전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큰 관계는 지금은 메디컬 체크를 통과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참고 달린다가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귀를 기울이자. 정해진 건 없다. 멀쩡해 보이진 않는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멀쩡해 보이지 않는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다음은 하스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옳았다. 그리고 베어먼의 셋업이 옳았다.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잘 풀어낸다면 하스는 이 새 플로어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그랑프리 전에 이미 호주에서 느꼈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대응책에 해당하는 것들 어차피 계획됐던 업그레이드긴 하지만 이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베어먼을 보면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고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레이스에서 12 출발 12 피니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페이스가 누구에게 꿀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레이스 페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콘 탓이 아니에요. 그 오콘도 팀메이트에게 자리 내주고 아까 두한이 그랬던 것처럼 두한도 내줬잖아요. 가슬리와 겹쳤을 때 바로 자리 내주고 오콘도 자리 겹쳤을 때 한 랩만 더 달리면 안 될까? 네. 피스탑으로 불러드렸죠. 뭐 어쨌든 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오콘과 베어먼 모두 자기 잘못은 아니다. 베어먼은 잘했고 오콘은 자기 잘못 아니다 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레이싱 불스 리암 로슨이 도박적인 전략을 했죠. 미디엄 스타트에 소프트 피니시. 뭐 리암 로슨만 한 건 아니지만 소프트로 꽤 긴 랩을 달립니다. 랩 타임이 버텨주기 힘들고 미디엄도 오래 갔어요. 이 리암 로스는 알토넬리와 마찬가지로 이쯤에서 레드 플래그나 세이프티카가 나와주길 바랬죠. 안 나왔고요. 그래서 한 대 한 대 순위 뺏겨서 10위권까지 가니까 이제 의미 없으니까 소프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드로 바꾸는 게 나았습니다. 안토넬리의 예로 봤을 때 하드였으면 끝까지 신나게 달릴 수 있었는데 이거 소프트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못했어요. 안타깝게 됐고요. 아이작 하자. 자, 생애 첫 F1 포인트를 획득했는데요. 레이스도 잘 풀어냈습니다. 해밀턴에게 추월당한 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고요. 그 다음 레이스에서 약간 더 기다려봤어요. 변수를 봤는데 이쯤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로슨도 여기선 들어갔어야죠. 아이작 하자 피스탑한 다음에 로슨을 집어넣지 않은 것은 도박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거죠. 여기 집어넣어서 하드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로스는 안 했죠. 아이작 하자는 정상적인데 살짝 늦은 타이밍에 피스탑을 했고 그래서 무난하게 8위를 했는데 로스는 넌 도박이다. 애초에 정해져 있던 거죠 이건. 자, 그렇습니다.
하자에겐 최고의 주말이 됐고 로슨에겐 아쉬움이 컸다. 다음 윌리엄스입니다. 그리드 페널티 때문에 뒤에서 출발한 사인스에게는 별다른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그래서 도박을 했습니다. 로슨과 다르게 이 도박으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아니, 둘 중에 하나? 최소 하나. 윌리엄스가 타이어에 매우 친절한 차다. 사인스가 타이어 관리를 매우 잘한다. 둘 다다. 오. 왜 로슨과는 반대로 갔을까요? 예, 차가 뭔가 다릅니다. 어쨌든 사인스는 아직 이 차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알본 잘했습니다. 약간 늦은 피스탑 했지만 네, 제자리로 갔고요. 팀 라디오가 불안했죠. 경기 끝나고 뭘 또 그런 것도 방송 내보내서 내 팀 라디오가 이 경기에 재밌는 거에 전부였냐, 하이라이트의 전부였냐 얘기하게 만드는 그거죠. 알본 초반에 기어 싱크라든가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나중 인터뷰에서는 점점 나아져서 나중엔 문제 없었대요. 후반에는 잘 맞았답니다. 근데 레이스 스타트랑 초반에 안 맞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났던 거고 모두가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이걸 짜증대장 욕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악마의 편집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되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팀 라디오 방송한 거에 제일 좀 불만인 거는 그 피아스트리 그 레이스 후반에 노리스 압박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치키 그 팀 라디오는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뇌피셜입니다. 불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자꾸 만들려. 왜 F1 중계방송이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가 되려고 하지? 그렇고요. 자, 후켄버그와 보톨레토입니다. 보톨레토는 일단 스타트에서 망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하드입니다. 이게 하드입니다. 보톨레토가 잘못했다기보다 이게 하드예요. 하드에서 원래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하드 스타트 드라이버들이 잘했습니다. 네. 보톨레토의 탓이 아니에요. 루키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더 내려갈 곳도 없지만, 어쨌든 보톨레토는 그 이후에 경기를 잘 풀어갔고요. 이 하드로 적당히 가다가 미디엄 타이어로 바꿨지만, 이미 대세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후켄버그 역시 적절한 타이밍에 피스탑을 했더니 그대로 적절한 순위에서 끝나더라. 얻을 수 있는 게 없더라. 피스탑이 너무 늦어서 자동으로 뒤로 간 로슨 빼고는 순위 변화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후켄버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인스한테는 잡혔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윌리엄스는 자우버보다 한 수 위고 타이어 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자, 레이스. 기온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15도, 14.4도. 그런데 트랙 온도가 고점이 21.3도고 저점이 18.8도. 트랙 온도가 매우 낮았고 이게 타이어가 오래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고요. 타이어가 오래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줘서 타이어 부담이라는 일본 그랑프리의 성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피스탑 타이밍도 자연히 비슷한 타이밍에 원스탑으로 고정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타이어 부담이 적으니까 타이어 관리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 타이어 관리가 되는 드라이버와 안 되는 드라이버의 성능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냐면 모나코가 그래요. 이 레이스가 마치 모나코 그랑프리 같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라이버들도 하고 이 사람들 하는 게 그 타이어 관리 능력에 따른 차의 성능 차이와 드라이버 차이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모나코는. 그리고 원스탑을 했고요. 원스탑 타이밍 비슷했고요. 심지어 차들의 성능도 예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촘촘하게 비슷해. 그러니까 당연히 못 따라가고 추월 못하는 게 정상이죠. 차의 성능이 똑같으니까. 이래서 모나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1위부터 10위 사이에 순위 바뀐 게 해밀턴 하자 바뀐 거밖에 없어요. 후켄버그까지 에다가 후켄버그까지 퀄리파잉 순위 그대로 끝났고요. 오콘과 스트롤 그리드 그대로 끝났죠. 참 그렇습니다. 후켄버그도 그리드 그대로 11명이 그리드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만큼은 칭찬에 맞지 않아야 할 맥라렌이 우승했어야 되는 경기에 시즌 초반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파란색 물감을 쏟아버렸습니다. 여기는 파파야 오렌지 캔버스인데 파란 물감을 쏟아버렸어요. 어떤 기록이 있었나요? 베르스타펜 시즌 첫 승이고요. 통산 64승. 야, 많이도 했다. 자, 시즌 첫 폴포지션입니다. 통산 41번째 폴포지션이고요. 폴포지션이 이따가도 하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리고 스즈카의 트랙 레코드가 6년 만에 경신됐습니다. 그리고 스즈카에서 4연승을 한 첫 드라이버가 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기록인데요. 자, 최소 한 경기를 우승한 시즌 연속으로 몇 시즌이나 있나? 지금 미하엘 슈머와 루이스 해밀턴이 15시즌으로 동률이죠. 그 베르스타펜이 10시즌째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이죠. 은퇴하지 않는다면 뭔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은퇴할 수도 있고요. 자, 레드불 시즌 첫 승을 거뒀고요. 통산 123승, 4경기 만에 첫 우승이고요. 16경기 만에 첫 폴포지션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해 폴포지션, 연속 폴포지션 독점, 신기록 막 이런 거 하고 있던 팀이었는데 16경기 만에, 작년 오스트리아 이후 처음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즈카에서 통산 8승을 거둔 팀이 레드불이 됐고요. 자, 요거는 4년 연속 일본 그랑프리 우승, 베르스타펜의 이미지와 함께 안토넬리로 넘어옵니다. 안토넬리가 이번에 신기록을 잘 뜨뜩 세웠는데요. 최연소 랩 리드, 최연소 패스티스트 랩, 거기에 6년 만에 스즈카에서 랩 레코드 경신, 데뷔 후 3경기 모두 포인트 피니시를 했던 전 드라이버가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안토넬리와 베르스타펜이 이번에 여러 기록을 세웠는데 하필 안토넬리가 베르스타펜의 최연소 랩 리더 기록을 깼습니다. 단 4일 차이에요. 영기스트 F1 레이스 리더. 메르세데스가 이미지 잘 만들죠. 요거 F1에서 만든 이미지고요. 이건 메르세데스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3등이 베텔, 4등이 르클레고요. 5등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WEC 하이퍼카 클래스 보시면 토요타에 타고 있는 부에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뮬러 2 아직 나가나요? 네, 아마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뉴 레이스 랩 레코드 1분 30초 965를 안토넬리가 갱신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잘 만들죠. 그리고 요건 F1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뭘까요? 바로 데뷔 후 3경기 포인트 피니시. 전에 누가 있냐? 해밀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전에 제키 스튜어트가 있지 않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둘 다 경입니다. 자, 일본 그랑프리 6그리드까지 순위 그대로 피니시. 좋지 않은 기록이죠. 네, 6그리드까지 그대로 피니시를 했는데 작년에 모나코에서 탑10이 전부 그리드 그대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6그리드까지 그대로 끝난 게 3번 있었는데 전부 시가지 서킷 기록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무려 상설 서킷 스즈카에서 엄청난 기록이 나왔습니다. 괜히 모나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모나코에서도 안 나오는 기록이에요. 모나코에서도 잘 안 나오는 기록을 상설 서킷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2년 전에 2023 일본 그랑프리에서 4그리드까지가 그대로 끝난 적이 있어요. 일본 그랑프리가 불안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일본에서 그 2번 피스탑 강제하면 안 됩니다. 탑10 중 7, 8위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카자가 F1 데뷔 후 첫 포인트 피니시 했고요. 박수 하고요. 그리고 이번 패스티스트 랩은 안토넬리가 가져갔습니다. 2위 해밀턴과의 차이가 0.074초. 아주 비슷한 기록이었죠. 그건 미디엄입니다. 그리고 올해 패스티스트 피스탑 어워드 3경기를 수입을 했어요. 수압 아니죠. 이건 수입이죠. 페라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피스탑이 빠른 팀은 언젠간 올라가요. 강팀의 조건. 이번에 레드불이 우울했어요. 좀. 츠노다도 별로 빠르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기대합니다. 페라리는. 팀이 아직 잘 굴러가고 있는 편이에요.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피아스트리가 3위로 뛰어 올랐고요. 르클레가 6위,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이 8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은 1포인트 차. 이게 맞나요?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노린다던 맥클라렌이 지난해 컨스트럭터 했지만 올해는 드라이버 노린다던 맥클라렌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1포인트 차라는 건 지금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번에 알론소가 순위표에 FIA 공식 순위표 기준으로는 처음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편의상으로는 넣는 게 맞다 해가지고 넣었지만 공식으로는 이번에 처음 올라왔고요. 아이작 카자도 포인트 따면서 13위까지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컨스트럭터 순위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페라리가 이제 4위로 뛰어 올랐고요. 페라리는 아직 멀었죠. 지금 1위 맥클라렌과 76포인트 차가 났기 때문에 물론 시즌 후반 가면 자 76포인트 이거 2경기면 돼요.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별로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이라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로 따라잡아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하위권에서는 레이싱 볼스가 자우버를 따라잡았는데 솔직히 지금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꼴찌팀은 자우버입니다. 포인트를 땄을 뿐. 알피는 성능상은 9위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포인트를 못 땄을 뿐이죠. 자, 그리고 레이스 평점 기준은 뭐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훅훅 넘기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베르스타펜이 가장 많은 평점을 가져갔고 순위에서도 르클레, 러셀, 피아스트리 보면 비슷비슷하죠. 그냥 다들 비슷하게 했어요. 이번에 제일 못한 드라이버는 아마 자타 공인 스트롤일 거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단 두한이 경기를 잘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점은 아직 그래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노리스가 그래도 피아스트리보다 전반적으로 잘했고 결국 퀄리파잉 배틀도 이기고 레이스 배틀도 이겼어요. 지표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해밀턴이 아쉬움이 많았고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모두 르클레가 앞서 있었고요. 평균 순위에서도 많이 앞서 있는 모습이죠. 피스탑을 많이 늦췄던 걸 생각하면 해밀턴이 평균 순위에서 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의 차이가 매우 큰데 츠노다 같은 경우엔 기대에 못 미치는 데뷔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는 바레인에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금 츠노다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시즌에 한 차에 태울 수 있는 드라이버는 최대 4명입니다. 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레드불은 벌써 3명을 태웠죠. 지금 4명째 넣을 수가 없죠. 경기 한참 남았는데 축구 전반 10분에 교체 카드 다 쓰는 거 이상하죠? 그럼 지금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빨리 써도 전반은 끝나야. 네, 그렇습니다. 교체 카드를 또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교체 카드라. 네, 러셀, 안토넬리 이렇게 있고요. 스트롤과 여기 너무 쉽게 넘어갔다. 두 드라이버가 비슷하게 해주고 있다는 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러셀과 안토넬리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모두 러셀이 앞섰고요. 평균 이런 것도 있는데 평균 순위에서 안토넬리가 앞서고 패스티 스트랩도 찍었고요. 랩 리드도 했어요. 드라이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들을 안토넬리가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두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스트롤과 알론소. 스트롤이 이번에 거의 망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4배 차이 나고요. 네, 망했죠. 스트롤. 퀄리파잉부터 레이스까지 처참 그 자체 평균 순위 19.85. 슬픕니다. 경기 내내 꼴찌였어요. 혼자 100마커. 두하는 생각보다 잘해줬습니다. 프랙티스도 사실상 한 번밖에 못했고 퀄리파잉도 망한 셈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풀어줬습니다. 아픈데. 오콘 베어먼 장난 아니죠. 포인트 땄고요. 실제 이 평점 순위는 무려 9위입니다. 팀메이트 배틀에서 오콘을 압도했고요. 그 다음 평균 순위도 좋았고요. 레이싱 불스에서는 역시 로슨이 퀄리파잉에서도 뒤졌고 Q2 탈락 Q3 진출 못했고 레이스에서도 뒤졌기 때문에 평점이 낮은 건 맞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좀 망하는 카드를 썼던 것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 윌리엄스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인스도 포인트는 따지 못했지만 그렇게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 퀄리파잉에서 역시 사인스도 망한 셈이고 레이스 전략도 도박적으로 망한 전략에 해당하지만 드라이버가 잘 풀어준 면은 있어요. 사인스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가 꺾이기 전에 조금만 적응하고 조금만 차가 업그레이드 되면 사인스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반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드라이버로 예상하는 게 사인스기는 합니다. 팀 옮긴 드라이버 중에 사인스는 반년 전에 적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자우버는 슬픈데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머네요. 후켄버그조차도 순위가 높지 않죠. 67포인트면 매우 낮은 포인트고 보톨레터는 뭐 적응 중이니까 이 친구는 상반기는 그냥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랩타임 분석을 할 텐데 올해가 보세요. 각 팀들 간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거에 영향도 있지만 추월이 안 되니까 바짝 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레이스가 모두 성능이 비슷해지면 이런 꼴이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너무너무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과 비교한 건데 이걸 이 스케일을 똑같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얼마나 빨라졌는지가 일단 첫 번째 보이고요. 같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춰. 시간대 늦은 타이밍으로 낮추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타이어 관리가 안 되는 일본 그랑프리의 작년의 랩타임입니다. 일단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랩이 지나면서 랩타임이 느려집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팀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나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야 되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일본 그랑프리입니다. 이상하게 타이어 관리가 잘 되면서 노잼 레이스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피렐리 타이어를 욕했던 당시에 FIA와 F1의 요구로 피렐리가 빵빵 터지는 타이어,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타이어, 허물어지는 타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스를 재밌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에 따라 그걸 만들었더니 피렐리 타이어 그지 같네, 버티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안 좋냐, 우리는 우리 요구한 재밌는 레이스를 위해서 요구한 걸 만들었다. 피렐리 매출 떨어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런 타이어였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그랑프리가 이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랩타임 그래프가 이거보다 심했죠. 보통 심해요. 이거보다 심한데 자,
이제 튼튼한 피렐리 타이어, 브리지스톤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피렐리 타이어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 피렐리를 욕하시던 분들이 원하던 그림입니다. 그렇고요. 일본에서만 그럴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수의 그랑프리가 이런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튼튼한 타이어, 안정적인 타이어, 드라이버들이 최대한의 기량을 내면서 타이어를 관리하지 않고 달려도 되는 타이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함부로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뭐 피렐리가 잘했냐면 그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자, 모두가 이 관리하는 데 신경 쓰는 게 말이 되냐. 전력으로 달려서 막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타이어여야지. 자, 그건 노잼 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렇고요. 자, 첫 스틴트 그렇습니다. 오래 간 드라이버들도 오래 잘 버팁니다. 마지막 스틴트 이렇고요. 중간 스틴트는 스트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첫 스틴트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틴트 이렇고요. 전략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도박을 한 드라이버들이 많지 않은 편이었죠. 맥라렌의 그래프. 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달렸는가를 볼 수 있고, 이 노리스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드라이버 개인적으로는 이런 랩타임이 느려지는 게 이제 실수라는 걸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약간 뭐 티나지 않게 에너지를 모았을 수도 있죠. 그랬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리스가 이런 모습 보이다가 피스탑을 여기서 해버렸는데, 바꿔서 말하면 앞에 베르스타펜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노리스가 듭니다. 피아스트리는 약간 느려져서 먼저 들어간 게 있어요. 노리스는 여기 그나마 더 빨랐는데 한 랩 더 달려보거나 한 열댓 랩 더 달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클린에어에서 노리스가 훨씬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왜 안 해봤을까? 여기서 보면 노리스가 느려진 상태가 아닌데 피스탑을 했잖아요. 이 뒤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네, 그러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맥라렌의 피돌은. 그리고 이제 가장 느린 드라이버로서의 러셀과 가장 빠른 탑팀 중에 가장 빠른 드라이버 베르스타펜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넣었는데 그냥 겹쳐있죠. 그만큼 상위권이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완전 붙어 달리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장 빠른 게 맥라렌이기 때문에 가장 느린 러셀과 비교를 했는데 피아스트리와 차이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리고 이 실선이 피아스트리, 점선이 노리스인데 피아스트리가 빠른 랩이 많았기 때문에 노리스에 대한 압박 얘기가 많이 나왔고, 피아스트리는 공격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배터리 모은, 제가 이제 추측만 했던 배터리 모으는 작업입니다. 이거 피아스트리가 추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니까 모았다가 다시 가는 거죠. 추월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모았다가 다시 갔죠.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치키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최대한 붙어봤는데 안 됐고요. 근데 더 붙었어도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페라리입니다. 페라리가 특히 해밀턴은 첫 스틴트 굉장히 오래 가기는 했는데 앞에 이 맥라렌과 비교하면 약간 타이어 관리가 좀 덜 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초반에 해밀턴 점선은 하드, 실선 르클레는 미디엄인데 무난하게 가다가 무난한 타이밍에 피스탑하죠. 두 번째 타이어도 랩타임 빠르게 향상됩니다. 와, 이 타이어가 이렇게 빠른 거였어? 하드로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보니까 쭉쭉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미디엄으로 이렇게 달렸는데 하드 타이어 온도 올라오는 동안 이렇게 가면서 쭉쭉 빨라진다 하면서 드라이버들도 이게 상한선이 어딘지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계속 1분 32초대 정도를 찍어준 모습이고요. 해밀턴도 하드로 달리다 미디엄으로 바꿨는데 바로 랩타임 잘 나오죠. 그런데 이만큼 달린 하드와 비교해서 빠르냐?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비슷하죠. 하드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미디엄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무리하기도 힘들고 해밀턴이 더 속도를 높이기는 어려웠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페라리의 첫 스틴트 베르스타펜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낌이 오시겠지만 살짝 느려요. 그리고 살짝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미묘합니다. 0점 몇 초 차이예요. 누적해서. 그래서 매우 미묘한 차이고요. 마지막 스틴트도 가장 빨랐던 노리스와 가장 느린 러셀 비교를 했는데 페라리가 딱 그 사이 들어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약간 늦춰진 몇 랩을 빼면은 가장 빠른 구간 사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페라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결국 다 페이스가 비슷했어요. 누가 앞섰더라도 퀄리파잉에서 앞선 차가 우승했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이번에. 자, 레드불인데요. 츠노다는 확실히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물론 앞에 차가 있었습니다. 레드불, 베르스타펜은 앞에 차가 없었죠.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전략은 똑같았고요. 자, 츠노다와 베르스타펜 차이가 많이 났고, 츠노다는 이제 피스탑 하기 전에 조금 느린 랩이 하나 있었어요. 타이어 관리가
저때 안 된 건진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요게 타이어를 소모해서 피스탑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소모했는데 안 불러줘서 여기 한 랩은 타이어가 좀 많이 수명을 넘지 않았나 싶은 감이 있어요. 타이밍이 잘 안 맞았겠죠. 두 번째 스틴트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중하위권 차들과 막혀 있었기 때문에 츠노다의 랩타임이 저기 고정된 겁니다. 현저하게 베르스타펜보다 느렸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요거는 바레인 가면은 아마 증명해 줄 겁니다. 예, 츠노다가 보여줄 겁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지금 레드불 드라이버 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츠노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최소한 앞으로 10경기는 츠노다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못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싫어도 가야 돼요. 자, 그렇고요. 자, 메르세데스. 자, 일단 안토넬리가 생각보다 스타트 처음부터 잘해줬습니다. 점선과 실선이 같이 가죠. 타이어도 같아요. 타이어도 같은데 둘이 같이 갑니다. 미디엄인데 마지막 러셀이 피스탑 하는 순간에 그때도 안토넬리가 비슷해요. 아, 얘는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했지? 그리고 앞에 러셀이 사라지니까 클린 에어를 맞은 러셀을 보죠. 이 점선. 클린 에어다! 쭉 땡기죠. 여기서 요렇게 맞춰서 이제 맑은 공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얘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리해서 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갑니다. 언제까지? 피스탑 할 때까지. 아, 얘는 그렇습니다. 더티에어에서 저만큼 따라 붙어준 건 상위권 드라이버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미 잘한 거고 클린 에어의 저속도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야말로 해밀턴 앞에 나와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하드타이어 온도를 올리고 나서도 이때 페이스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랩타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랩 레코드도 경신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정말 무서운 랩타임, 여기서도 빠르고 여기도 빠르고 이 뒤도 솔직히 빨랐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어차피 의미 없어서 천천히 왔지만 계속 빠른 랩을 찍은 거예요. 이게 지금 랩 레코드 정도 되는 랩을 거의 한 6, 7랩 달린 겁니다. 무서운 친구. 하드 타이어가 잘 버텨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자, 답이 없는, 꿈도 미래도 없는 에스턴 마틴. 자, 이 중위권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이제 벤치마크는 아이작 하자예요. 아이작 하자가 벤치마크가 돼줄 수 있고 좀 약간 가는 선으로 보인 게 굉장히 많이 느렸던 보톨레토 일 텐데 이 아이작 하자와 비교해서도 많이 느렸습니다. 4강 팀 빼고 나머지에서도 에스턴 마틴이 느렸다는 뜻이에요. 4강 4중 2약 보통 이렇게 보는데 지금 4강 5중 1약일지도 몰라요. 약인 자우보가 벌써 포인트를 땄지만 어쨌든 그 4중이든 5중이든 레이싱 불스와 비교해서 에스턴 마틴이 확실히 뒤처져 있었던 일본 그랑프리입니다. 큰일이죠. 에스턴 마틴의 마지막 스틴트도 마찬가지인데 랩타임이 튀는 게 좀 있기는 하죠. 이제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들, 누구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겹친다든가 아니면은 블루 플렉 받고 속도가 많이 늦춰지면서 아마 스트롤이 저렇게 툭 튄 거는 혼자 백마커가 될 때 선두권 차들 보내주느라 같은 랩에 베르스타펜, 노리스, 피아스트리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느라 랩타임이 저렇게 피크를 찍는 겁니다. 천장을 뚫고. 그렇고요. 알론소는 그나마 나중에 아이작 하즈와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랜스 스트롤은 그거보다도 더 느렸어요. 투스탑까지 했던 걸 생각하면 미디엄으로 하드의 알론소보다 빨랐던 랩이 한 랩밖에 없는 게 좀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자, 알핀 같은 경우에 잭 또한 잘해줬습니다. 잭 또한 같은 경우에 일단 첫 스틴트에 소프트였던 걸 생각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하위권 팀 차들 뒤에 묶여 있었죠. 의미 없으니까 피스탑을 합니다. 가슬리는 미디엄이었기 때문에 무난한 타이밍까지 가고요. 그런데 잭 또한이 이 하드로 굉장히 오래 갔기 때문에 관리가 더 안 되는 타이어인 건 정상이에요. 가슬리보다 느리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이거 훨씬 일찍 했죠. 그리고 롱런을 안 해본 드라이버입니다. 하드로 롱런 안 해봤죠. 잭 또한이 그 안 해본 타이어로도 이렇게 잘 해줬고요. 가슬리랑 자리 바꿀 때 이렇게 피크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 가슬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빠른, 여기서는 레이싱 불스보다 안 느렸어요. 그래서 알핀은 에스턴 마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스틴트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알핀이.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만 조금 붙어주면 부활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요. 다음은 하스입니다. 점선의 베어먼이 아주 빨랐고 실선의 오콘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는 팀메이트와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포인트를 일단 베어먼과 큰 차이가 아니면 오콘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데 단지 문제는 퀄리파잉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첫 스틴트에서
베어먼이 이제 마지막에 좀 피크를 찍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베어먼이 미디엄 타이어로 페이스가 레이싱 불스보다 살짝 느린 수준이었어요. 아주 많이 느린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빠른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카즈와 비슷했으니까 좋았고요. 마지막 스틴트는 베어먼이 진짜 잘했습니다. 하드로 굉장히 오래 달렸는데 좀 더 늦게 피스탑한 아이작 카즈와 비슷했고요. 오콘이 미디엄 타이어 쓰고 타이어 관리를 제법 잘해줬지만 한 번 베어먼보다 빠른 랩타임 한번 찍어보더니 그 뒤에 이제 그래프가 약간 상향이 되죠. 근데 베어먼은 하드 타이어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줘서 좋은 결과를 냈고요. 레이싱 불스는 로스는 팀의 전략의 결과입니다. 첫 스틴트에 똑같은 미디엄으로 갔는데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갔지만 여기서 왜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피스탑을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넣으니까 못 버티고 이렇게 꺾인 거죠. 이 미디엄 타이어로 다들 적당한 때 교체를 했는데, 근데 아마 뭐 소프트로 바꾸려고 더 뒤로 미룬 걸 수 있겠습니다만, 드라이버하고도 얘기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팀에서 하드로 미리 바꾸는 게 나았다 라고 보여지고, 아이작 카자는 그냥 깔끔 그 자체로 잘했습니다. 해밀턴에게 추월당할 때 한번 튀었고, 어쩔 수 없죠. 랩타임이 손해를 보니까 그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그냥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로 잘 달릴 때 잘해주고, 두 번째 스도 타이어 온도 올리는 거 힘들죠. 하지만 이제 온도가 올라온 다음에는 깔끔하게 하드 그래프를 뽑아줬고, 로스는 소프트네, 속도를 내봐야겠네 하고 좀 몇 랩 달리니까 타이어가 갔죠.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이제 한계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느려진, 소프트는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롱런 하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전략을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다음은 윌리엄스입니다. 실선의 알본, 점선에 둘 다 잘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는 알본의 랩타임이 더 빠르게 표시되죠. 줄줄이 기차놀이를 해도 그 기차놀이의 차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진 거예요. 알본의 속도와 사인스의 속도. 알본은 그나마 상위권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상위권 차장의 속도에 좀 근접을 했다. 사인스는 첫 스탑을 좀 많이 늦췄는데, 이때는 그렇게까지 타이어 관리가 잘 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소프트를 가지고도 로슨과의 차이죠. 로슨은 이게 U자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인스는 이 교집합 표시처럼 뭔가 안 되다가 이게 앞에 차들을 추월하고 하더니 더 빠른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이게 타이어 관리가 되는 차인 겁니다. 되는 드라이버일 수도 있고요. 알본은 알본 자체로 그냥 깔끔하게 잘 풀어줬고, 레이스 초반에 뭐 그런 문제도 없었으니까 뒤에 그래프는 너무 이쁘죠. 실선이 점점점 랩타임이 빨라진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우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이거는 보톨레토가 잘한 거죠. 보톨레토가 스타트 망했지만 이거 하드 스타트인데 왜 미디엄으로 돼 있냐, 이거 하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어쨌든 보톨레토가 잘해줬고, 두 번째 스틴트에서 보톨레토 미디엄입니다. 어쨌든 이번엔 후켄버그가 오래 사용한 타이어 치고는 잘해줬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자우버까지 비교를 해봤고, 상위권 4명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는 무려 이 Y축이 3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칸이 1초, 랩타임 1초 차인데 너무 촘촘해요. 노리스, 르클레, 베르스타펜, 러셀을 비교했는데 그냥 다 똑같아요. 이거 앞에 있으면 그냥 우승인 거예요. 퀄리파잉을 잘했어야지. 네, 뒤늦게 딴 말해도 소용없죠. 퀄리파잉을 잘했어야 됩니다. 이게 중국 GP 때만 해도 이 정도는 벌어져요. 거기도 상위권이 큰 차이 안 났잖아요. 생각보다 초반에. 그런데도 이 정도는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지 싶은, 너무 달라붙었어요. 이러니까 모나코가 되죠. 모나코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그게 아니면 선두가 이제 달아나고 그러는데, 또 뒤에 차들은 뒤에 차들대로 잘 따라 붙어가지고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 스틴트도 달라붙었죠. 러셀과 르클레가 경기 후반에 살짝 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페이스가 확 느려져서 랩타임이 상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슷했던 건 맞습니다. 중국이면 이랬거든요. 중국 그랑프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듬성듬성하고 차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격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 이게 중국 그랑프리와 비교해도 저렇다. 더 심하게 차이 나는 곳은 더 하겠죠. 하위권은 어땠냐? 하위권도 붙어 있었어요. 이러니까 경기에서 뭔가 변화가 없죠. 얘네도 붙어있네. 심지어 보톨레톤 하드죠. 경기 후반에 어떠냐? 후반에도 붙어있어요. 다들 관리도 잘해. 전략적 변수도 없고 관리도 다들 잘해. 환장하겠다 싶은 막 그런 거죠. 물론 이게 계속 기차놀이를 해서 붙어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 치고도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예 그룹은 어떤가? 여기는 상하이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 안토넬리가 맨 아래쪽에 있고 아이작 하자가 두 번째로 잘해줬고요. 세 번째가 베어먼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포인트 땄죠. 이번에 루키 3명이 포인트를 땄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드라이버들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경기에 비하면. 후반부는 어땠냐? 후반부는 아이작 하자가 너무 잘해줬는데 안토넬리가 진짜 미쳤죠. 차 성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토넬리 뭔가 싶은 정말 그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고 아이작 하자는 아주 관리를 잘해주면서 운영을 잘해줬습니다. 두 명에게 특히 박수를 보내야 되고 여기는 베어먼이 그렇게 튀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랩타임 분석까지 F1 일본 그랑프리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